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1부 시작하겠습니다. 제 앞에는 박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둥실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옛날 영화 얘기만 하다 보니까 지루해서 요즘 영화 얘기를 하려고 모였는데 영화 얘기를 하는 데서 많은 것을 왓챠에 기대해 왔다라고 공공연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왓챠에서 우리에게 아무 연락이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갈아탔다. 애플 TV로. 이렇게 글로벌 제국주의로 재편되는 후진국의 면모. 이거 마르크스 방송 들으시면 나옵니다. 바로 이런 식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본 식민지 됐을 때 거기에 술 팔던 조선인들 부역이라고 욕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아이 뭐 돈 앞에 장사 있나. 네, 약간 물량 그렇습니다. 앞에 장사 있나. 저희는 다 애플의 노예들이라서 집에 다 애플로 도배돼 있는 사람들이라서 애플 TV가 훨씬 더 접근성도 좋고. 그 3개월 무료를 주더라고요. 맞아요.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애플 뮤직이랑 네. 애플 TV랑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이렇게 그 원 이렇게 애플 해가지고 원, 그거 하면 더 되게 싸더라고요. 넷플릭스 보는 거 이런 거랑 비교가 안 되게 그런 게 싸요. 있어요. 저 애플 뮤직도 쓰는데 두 개를 합칠 수가 있어요? 참고로 박 박사님은 애플만 쓰지 애플에 무슨 기능인지 잘 모르시는 분이라 그리고 업데이트돼서 마스크 있는 상태에서 풀리는 걸 몰라서 저번에 제가 알려줬었죠. 네. 그렇죠. 저 패션 앱등입니다. 근데 애플 원은 그거 묶여 있을 거예요. 아마 애플 TV, 애플 뮤직, 아이클라우드, 네. 애플 아케이드.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아이클라우드 추가 요금도 내고 있고 뭐 아케이드는 안 해서 게임이라서 안 해서 뭐 잘 모르긴 하겠지만 쓰시는 분들은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쓰면. 굉장히 쌉니다. 아 그렇군요. 몰랐습니다. 저도 아케이드 빼고 다 쓰고 있는데. 제국에 부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왓챠 나 진짜 실망했어. 그리고 에어팟 프로나 에어팟 맥스 쓰시는 분들은 그 공간 음향으로 물론 그건 이제 애플 TV로 보시거나 하여튼 좀 애플끼리 돼야 되긴 하지만 아주 영화 보는 맛이 아니 그 그렇습니다. 왜냐면 네. 이번에 애플 TV로 바꾸고 아까 이걸 애플 TV 컨텐츠를 보기 시작하면서 느낀 건데요. 바꾼 게 아니라 이제 추가된 거죠. 네. 애플 TV에 나오는 컨텐츠 자체 애플 TV 컨텐츠가 기술 요건이 딴 데보다 좀 더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4K에 그 색 영역도 아마 10비트로 올린 거 10비트에 아마 색 공간이 더 넓고 보통 쓰는 것보다 그래서 그 HDR을 지원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잘 지원 안 하는 일반 TV로 보면 시커멓게 나와요. 그게 색 공간이 넓어서 그렇거든요. 기존에 쓰시던 REC 209인가 709인가 뭐 하여간 REC 그거 있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것들이 이제 그 색 공간인데 그걸로 보던 모니터나 TV로 보다가 애플을 틀면 시커멓게 되는데 이게 약간 뭐가 됐든 그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네. 애플이 하는 문화 콘텐츠 얘기를 하더라도 애플 네.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테크 유튜버처럼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나도 요즘에 저도 좀 느끼거든요, 그거를.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색이 표현되는 범위라는 게 이제 영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REC 709 쓰는데 나머지는 이제 영향에서 뭐 여러 P3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경험해 보신 분들이 뭐 있냐면 제 주변에도 이제 은근히 많아요. 고프로로 유튜브를 하시다가 아이폰 새로 바뀐 카메라로 찍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한 공간에 올렸더니 아이폰 영상이 한 타임라인 안에 올렸더니, 편집하려고 올리면 그리고 이제 아이폰이 훨씬 색 영역이 넓으니까 그렇게 나르거나 아니면 더 시커매지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둘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폰으로 찍은 게 정보가 더 많기 그쵸,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애플이 그런 얘기를 테크 문서에만 살짝 써놓고 사실 일반인이 쓰는 기계잖아요. 근데 어떤 설명도 없이 아이폰 열면 안에 설명서 별로 없잖아요. 설명도 없이 그런 걸 낀 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그걸 누가 문의를 해가지고 저도 알았어요. 저 형 이거 저 고프로로 뭘 찍는데 이거랑 왜 이렇게 나와요? 해가지고 이게 뭐지 했더니 이런 방법 무슨 그것도 없이 했는데 애플 TV를 보니까 애플 TV 컨텐츠도 그렇더라. 그래서 저는 그 파친코가 되게 어둡게 찍은 줄 알았어요. 맨 처음 파친코를 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애플의 테크 유튜버가 갑자기 돼버린 애플의 애플 오리지널 작품들은 다 음향도 돌비 애트모스 지원이기 때문에 맞아요. 스피커나 이어폰이 적용되면은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다. 저 요즘 그거 보는 재미로.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약간 넷플릭스가 한 번 올렸는데 예. 한껏 더 올린 것 같더라고요. 약간 미래형으로. 그 뭐지 윤여정 씨 그 유퀴즈인가 나와가지고 네. 나는 하도 애플이 이렇게 하라 그랬다 애플이 이렇게 하라 하도 스태프들이 그러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나는 애플인지 사과인지 벤지 신경 안 쓴다 이놈들하고 한번 질렀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가 요구사항이 엄청 까다로웠던 거겠죠 아마도. 그런 아마도 것들이. 그렇겠죠. 네. 우리 앞에 뜨는 자막만 해도 요즘 외국계 스트림 보면 뭐 비치 섬광 장면이 이런 꼼꼼하게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미국에서 그런 제작할 때 제작 요건이라는 게 단순히 등급의 문제는 아니고 제작할 때부터 뭔가 가이던스가 있겠죠. 네. 어쨌든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단 1부는 빠찡코 얘기를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자, 그래서 애플 TV로 갈아탄 건 아니고 약간 이렇게 준엄한 껴놓고 왓챠 여러분 연락 주세요. 나 왓챠 진짜 좋아하는데 왜 이럴까 몰라.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희는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후원으로 저희는 오늘도 식사와 커피를 한잔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쿡 씨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물론. 빠찡코. 우리가 예전 그 217화 피와 뼈에서 잠시 이민진 작가의 빠찡코를 얘기하면서 이 피와 뼈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이때가 이제 21년 3월 24일 에피소드. 우리가 그때 이제 한번 언급했던 게 뭐냐면 거의 딱 1년 됐네요. 그렇죠. 네. 딱 1년 만에 드디어 피와 뼈를 우리가 너무 앞서가는 게 문제인 거야. 이게 사실 그 컨텐츠를 지금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여명의 눈동자, 피와 뼈, 네. 그리고 저기 태백산맥, 아리랑, 요거 빠친코 이렇게까지가 그 이제 주구장창 리메이크된 토지까지.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은 시선들이 다 다르죠. 입장이 다르고 좀 네, 신기한 그렇죠. 감각이 있어요. 좀 보다 보면은. 그래서 어쨌든 이 피와 뼈를 지금 해야 되는데 1년 전에 벌써 해버렸다. 그래서 요걸 한번 듣고 더 들으시면 좋다. 그래서 피와 뼈 관점에서 잠깐만 연결된 걸 먼저 말씀드리면 일부 처음 시작할 때 왜 뭐 코리아는 뭐 언제 식민지가 되었고 합병되었고 뭐 그래서 다시 이렇게 되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자막이 사실은 틀렸어요. 저희 관점으로는 조선이죠. 조선이 합병될 거고 나중에 해방됐을 때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가 된 건데 왜냐면 왜 이거를 꼭 굳이 집어줘야 되냐면 여기도 나오시지만은 그 빠친코에 등장하는 일본으로 건너갔던 그 일본 국적 신분의 조선인들은 해방이 되고 나서 국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난민이 되는 거거든요. 난민 문제라는 걸 정확히 단순히 해외 동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난민 문제에서 출발한 얘기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 국적을 아직까지도 선택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앞에 원래 국적이 코리아라고 하면은 이거 약간 좀 그렇다는 거죠. 조선이라고 해줘야 된다. 조선에서 일본으로 병합되었다가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로 해방되었다. 그 이제 코리아로 해방되었다가 분단되었다. 이게 맞겠죠. 어쨌든 그런 류의 얘기를 다루고 있고 그래서 그 앞에만 딱히 제가 이제 뭐 애플한테 일침을 하고 싶다 이거죠. 민원 제기. 근데 그건 약간 그런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그 우리는 알지만 외국인들한테 또 조선이라고 넣으면 또 설명을 해야 되고. 뭐 그렇죠. 이게 흔히 말하는 프랑크 왕국이냐 뭐 이렇게 하시기 좀 힘들다. 뭐 그런 거겠죠. 어쨌든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주 타겟으로 만든 작품은 아니니까. 뭐 그런 거를 염두에 둘 수는 있지만 어쨌든 사실적으로는 조선이었다 그때는. 아니 그죠? 그러니까 앞에 자막을 Do you know Korean 다음에 그거의 기원은 이러면서 갤럭시 자막 이렇게 보낼 수 있잖아. 뭐 설명 사실은 그거는 좀 어느 정도 편의상 넘어가는 느낌이 있긴 하죠. 그런 네. 것들은. 예. 근데 사실 편의상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몰라서 약간, 이 느낌이 더 커 보이죠. 뒤에 이제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그거에 대해서 그게 약간 뭐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죠. 엄밀하지 않고 게다가 그거를 뭔가 굉장히 남한 중심적 사관이 좀 더 많이 반영되는 예, 사우스 코리아 중심주의적인 사관이 많이 반영된 상태에서의 그 역사를 약간 일면도로 보는 약간 그런 면이 좀 많이 반영된 거라 이게 약간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피와 뼈 217화 피와 뼈를 그 소개드렸던 그 영화를 같이 보시면 이 영화가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본에 그거 꽤 있었죠. 그 아까 말씀하신 흔히 조총련계 네. 학교들이 아직도 있고 그거를 배경으로 한 영화도 있죠. 그 뭐지 박치기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그걸 좀 관심 있으시면 다 보시면은 여러 가지 시각에서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사실.
이 최근작 드라이브 마이 카를 보면 그 제작 연도가 그 코로나랑 이것 때문에 한국에서 원래 하려고 했는데 못해서 그냥 일부만 찍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양국의 예술가나 이런 문화교류는 굉장히 활발한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사실은 경색이 있었잖아요. 근데 박치기를 생각해 보면 그 일본 감독이 찍은 영화인데, 그러니까 그런 영화가 옛날에 있었어요. 일본에서 만들고 그 저기 원작 소설은 이제 이상일 작가였나? 네. 네, 그분이었고. 그런 게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번에 화제가 된 게 이 파친코가 네. 1,000억 가까이 들어갔다. 네. 대충 한 회당 100억 정도를 한 얼마죠? 1,000만 달러? 네. 1,000만 달러를 갈아 넣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저도 놀란 게 우리 물론 옛날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풍경도 여기 문화권이 아닌 사람이 들고 와서 찍으면 좀 다르게 찍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외국 촬영 감독이 와서 찍는다든가 그러면. 근데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그 약간 닭종이 인형 같은 캐릭터들의 이 써글써글한 한복과 그 시절의 가난한 풍경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죠. 일단 흔히 말하는 영상미. 영상미. 근데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조금 이제 어색한 부분들이 있죠. 사실 거기 나오고 입고 나오는 옷들도 사실 그때 시대 배경을 따져보면은 굉장히 좋은 옷인 거죠. 우리가 보는 그 영상에서 나오는 건 그 정도 퀄리티의 옷도 사실은 못 입었을 건데 어쨌든 최소한의 그거 맞춰야 되니까. 조선인 야만인이었다? 거의 뭐 그때는 그 벗고 살았다? 보면은 옷들이 다 되게 깨끗해요. 내가 이 말 또 하게 되네. 조선인은 토인이었다? 그 어느 정도 미화된 것들이 꽤 있어요. 뭐 네. 중간에 나온 쌀밥 얘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근데 이게 단순히 이제 영화적 표현을 위해서 미화시켰다기보다는 교포 시선으로 봤을 때의 어떤 그들의 인식 안에서 박제된 무언가들로 보이는 그런 요소들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쿠션을 많이 먹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표현이 정확하게 쿠션이 여러 번 먹었어요. 한국계 미국인 작가가 네. 한국인이 일본에 가서 정착해서 살아남은 이야기를 다룬 거잖아요. 일본 배경에.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일본 배경 이게 쿠션을 한 여러 개 먹고 게다가 근데, 이게 제작 회사도 애플이다 보니까 당연히 각색 상황에서 또 한 번 쿠션을 먹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거기다 연출자 분들도 두 분이시던데 한 분은 두 분 다 일단 미국 문화권을 잘한 사람인데 네. 그 한 분은 아예 사실은 접점이 굉장히 희박하신 분. 네. 그리고 이제 보니까 한국 일본 혼혈 아들이시 그, 네. 그 자녀더라고. 근데 한 분은 한국계이긴 한데 두 분 다 이제 어쨌든 미국인에 가까운. 근데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게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대로 그 이 한국과 한국의 문화, 한국의 역사를 그들이 인식하는 방식에 있어서 재밌는 면들이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약간 무지라고 말하면 좀 웃기고 말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이럴 거야라는 어떤 관성 이런 거야라는 거에 의해서 이제 머릿속에 인이 박힌 어떤 요소들이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분명히 자료 조사를 했을 테고 이미지 그런 걸 다 했겠지만 그걸로 이렇게 집어낼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자료 조사 필요 없이 어쨌든 딱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형상, 느낌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변화되고 사라지고 하다 보니까 묘한 질감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죠. 그래서 저는 전 다른 의미로 이것도 어쨌든 그들의 시선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저는 이런 작품이 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우리 그때 얘기했지만 공정공영을 얘기하는 저로서는 이 남조선 이 사우스 코리아 중심으로 너무 한국인들이 사고하는 좁은 시각이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수많은 한국인이 있잖아요. 외국인도 있고 이젠 또 한국을 바라보는 수많은 외국인도 있고 그들의 시선을 우리가 또 볼 필요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여기에 나오는 언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언어들도 좀 다 이렇게 다종다양한 인토네이션의 한국말을 좀 한국인은 들어야 된다. 왜냐면 불과 한 10년 전 TV 자료만 봐도 서울 말씨가 서울 사투리가 어색하잖아요. 근데 이제 완벽하지 않은 딕션의 일본어를 구사하고 그러면서 또 소실되어 가면서 한국말도 그 이상하게 완벽하지 않은 상태의 그 어떤 상태. 미국 뭐 재미교포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태의 이야기들이라든가 그런 언어들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감각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든지 서울 중심으로 언어는 항상 서울 중심이고 영어로 하면 영어를 발음까지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인터내셔널 잉글리시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쓰지 않고 그냥 북미 지향 좀 나는 남과 달라 하신 분들은 나는 영국 어디 이튼스쿨 잉글리시야 이러는데 그런 것들이 아닌 좀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계열의 언어들과 특히 그렇게 해서 그것들과 믹스된 한국어를 듣는 경험은 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어떤 국제적인 감각을 기르는데 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또 일본어도 또 오사카 사투리가 나오고 네. 도쿄에서 쓰는 말이 나오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어를 잘하진 않지만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사실은. 그 오사카 야 이렇게 끝나는 양 이런 식으로 뭐 그 약간 그런 건데. 제주도 느낌 비슷하게 나요 오사카 사투리가 들어보면은. 그죠. 아 근데 뭐지 이렇게 막 갑자기 얘기 들어가기 전에 이거 안 보신 분들 있고 하니까 좀 파친코 이거 소개를 좀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직도 이걸 안 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많을걸요? 그 애플 진짜 무서운 게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하더라고요. 진짜. 네, 저도 그 대기업의 네. 위대함을 느낀 게 보이는 곳마다 빠친코를 보이게 네. 해놨더라고. 근데 이게 접근성이 너무 안 좋아서 애플 TV 보는 절대 숫자 자체가 아직 너무 적어서 네, 그렇죠. 의외로 제 주변에도 들어봐도 얘기는 들어봤는데 못 봤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사실은. 1편 유튜브에 공개된 1편 네. 그거는 많이들 보신 것 같고 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애플 기기를 쓰고 있지만 애플 TV까지 결제해서 본다라는 거에 아직도 약간 이렇게 장벽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대기업입니다. 화제가 뭐 이렇게 뉴스 나오고 광고 나오는 거에 비해서 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뭐 얘기는 사실 뭐 선자라는 주인공이 부산에서 하숙을 치면서 장애인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하숙을 치면서 살다가 그 뭐죠? 일본에서 성공해 돌아온 사업가인 한수라는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남자가 기혼인데 이 남자가 설정상으로는 아이를 자기 후손을 갖고 싶은데 그 후손을 지금 자기의 현 처가 딸만 갖지 못해서 마치 근데 난 웃긴 게 근데 선자가 임신했다 했을 때 선자가 왠지 아들을 낳게 생겼나 봐. 선자에 대한 어떤 강인한 집착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엔 그 부분이 사실은 아들 낳는 집착뿐만 아니라 약간 그러니까 이성으로서도 처음으로 사랑을 느낀다는 감정까지 섞여야 되는데 이제 그거가 이제 묘사하는데 약간 제가 보기엔 시간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수란 남자도 그거 혼동이 되는 거지. 이 여자를 가지려는 것과 내가 소유한다라는 것과 누구를 사랑한다라는 마음과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뭐랄까 조선인이란 차별 속에서 저 피도 눈물도 없이 막 그런 동네에서 진짜 막 바득바득 기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다 보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기업가라서 그런 사람이 된 건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동네에서 이제 뭐 옛날 조선인이니까 뭐 똑같겠죠. 처녀가 이렇게 아기를 가졌다. 근데 뭐 한수는 제안을 하죠. 내 첩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싫다 이래가지고 어쩌지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평양에서 이렇게 오신 목사님이 부잣집 아들 출신인 망한 부잣집 목사님이 이 선자를 데리고 부부가 되어서 일본으로 가자 하는 거죠. 그 애는 내 아들을 하겠다. 저는 그 목사님이 선자에게 결혼하자고 말을 건네는 장면에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 장면은 나름 임팩트 있었죠. 네, 정말 그 뭐랄까 이렇게 우아하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너가 아직 그 남자를 못 잊었더라도 우리가 사는 언젠가는 그 마음이 좀 사라져서 나를 돌아봐 줄 수 있느냐 그것만 약속해 달라는 말을 하는데 이거 진짜 너무 우아한 거야. 아, 물론 이 얘기를 보고 지금의 젊은이들은 퐁퐁난 납셨네 하면서. 그래서 전형적인. 근데 이제 그 장면도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시대에서 아무리 그 사람이 뭐 부잣집 도련님이고 목사님이라 그래도 네. 그런 대사를 칠 마인드 자체 어떤 그런 개념 자체가 사실 그 시대에 가능했을까 싶기는 하지만 현대적인 시선에서 그린 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근데 또 옛날에 왜 형이 죽으면 형수랑 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할 수 있지만 그 대사를 그런 대사로 과연 칠 수 있을까? 대사가 그렇죠. 대사는 좀 그런데 그냥 우악스럽게 그냥 나랑 살자 이러면서 그냥 네 하자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목사님은 젠틀하게 목사님 중간에 그 한수한테 날린 대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옷 얘기하는 거죠. 근데 네. 이제 원작을 못 봐가지고 네네. 지금 이제 빠친코 이민진 작가 원작이 품절이래요. 예, 저도 살라 그럴 때 품절이더라고요. 네, 베스트셀러가 품절을 내는 게 거의 되게 초유의 사태라고. 그게 네, 그것 때문에 판권이 끝났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게 그 전에 한 거에 비해서 훨씬 비싸게 비싸게 하려고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찍어내질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오늘 내일이 원래 그 만료일인가 봐요. 근데 아직 그 다음 출판사 계약 연장이든 다른 출판사가 뭐 결정이 안 됐다고 제가 뉴스에서 봤거든요. 물 밑에서 또 엄청난 또 이게 그죠, 그렇겠죠. 이렇게 말하면 너무 속물적이지만 아다리가 제대로 맞았네. 이게 근데 참... 이미 사실 파친코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파친코가 인기 많아서 많이 팔린다 그래도 금액상으로 뭐 작가나 거기에 대단한 그거를 줄 만큼의 임팩트는 없고 미국에서
그죠. 이미 베스트셀러 돼가지고 그거에서 돈은 뭐 이미 충분히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근데 아마 출판사끼리의 뭐 그런 게 뭐 있겠지만. 옛날에 이제 하루키 작품 새로 나온다 그러면 글 다 쓰기도 전에 한국에서 선인세 주고 막 서로 계약하려고 막 이랬었던 것들이 근데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게 아까 저기 이 대표님이 말씀하신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 소개하면 너무 기니까 어쨌든 그렇게 돼서 선자가 일본 가서 정착하면서 애 낳고 그 후세대 얘기가 그 다음 후세대가,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4대에 걸친 이야기가 나온다. 그냥 그렇게만 정리하면 그리고 원작 소설이랑 다르게 이제 그 시간이 이제 영화 드라마상에서는 시간이 이제 현대랑 그 과거 1989년 교차. 교차되는데 원작은 그냥 연대기순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뭐 인터뷰에 보면 대부를 좀 염두에 뒀다고 하는데 이런 구성이 대부2죠. 대부2가 이렇게 아버지의 이게 그 참 대부가 대단한 작품인 게 네. 그런 종류의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네. 하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에 이제 현대의 클래식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종류의 이야기 틀 안에는 사실은 대부를 가져다 쓴다라는 거는 뭐 너무 뭐라 해야 되지? 너무 훌륭한 틀을 제공을 해가지고 이게 대부를 안 보는 것조차 대부를 참고하는 얘기인 거야. 대부를 극복하기 위해 난 대부를 안 봤기 때문에 결국 대부를 신경 쓰고 있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대부를 어떻게든 피해갈 수가 없어. 이런 얘기는. 아까 초반에 얘기하셨던 피아표도 대부를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레퍼런스한 작품인 거고 그런 종류의 이제 이민자들의 이야기제라는 거 하는 것들이 대부의 그 형식 안에서 사실은 떠나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느낌이 이건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리나라 전통의 얘기들, 특히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뭐 반일 일제 시대 때 얘기로 치면 이제 토지가 있는데 토지를 대부의 형식으로 피와뼈의 세계관 안에 놓기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거 이렇게 말해놓고 보니까 야심이 느껴진다. 아 그럼요. 네. 이제 진짜 이 막상 책을 받으면 되게 두껍대요 책이. 네. 뭐 대부 말씀하시는 아니 이 파친코가요. 예. 그제 2권으로 우리나라 나와서 저는 원작을 한 작년에 봤거든요. 애플에서 재작년에 봤나 어쨌든 그 애플에서 드라마 만든다는 얘기 듣자마자 궁금해서 봤었는데 2권인데 한 권으로 묶으면 꽤 두꺼울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대부를 차용했다고 하긴 그렇고 말 그대로 참고 정도의 왜냐 그러면 이 선자라는 주인공을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쭉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야기 사건으로는 주변 그 아들 손자의 이야기들이 많긴 하지만 시점은 어쨌든 선자의 그걸 중심으로 따라가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갑자기 이 얘기로 넘어가면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초반엔 정말 재밌고요. 네. 소설이요? 뒷부분에는 좀 루즈해진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사실 책을 볼 때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류의 그런 역사를 길게 다룬 켄 폴릿이라는 작가가 쓴 거인의 몰락 무슨 뭐지 뭐의 겨울 이렇게 3개 정도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1차 대전 직전부터 해가지고 90년대 미국까지 그 혁명부터 시작해서 자본주의 흥하고 네, 뭐 락스타까지 나오잖아요. 네, 마지막에 가면은 뭐 60년대 락스타도 네. 나오고 이제 혼혈로 자란 흑인 아이가 저기 흑인 혼혈인 사람이 뭐 이렇게 워싱턴 정가에 입봉한다 그러는 말이 나지. 정가에 뭐 이런 얘기까지 가는데 시작점은 어디냐면 1차 대전 직전에 유럽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러시아도 갔다가 네. 지금 이제 그런 식의 약간 되게 스케일이 큰 얘기인데 그것도 엄청 재밌게 봤거든요. 그 소설 재밌죠. 예. 네, 재밌게 봤는데 그게 한 6권 돼요. 6권 되는데 그것도 보면 사실 뒤로 가면 좀 흐지부지 되는 느낌이 없잖아. 앞에가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소설이 대체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느낌이 조금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아니 모든 주인공이 매력적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스타워즈도 그런 거고 다 그런 거라서. 그래서 어쨌든 파친코는 근데 이게 원작 제목이 파친코니까 그렇게 말은 하긴 하는데 이게 잘 안 붙죠 우리한테 그냥 빠친코라 그러는 게 제일 편한데.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검색을 빠친코로 하고 있어. 파친코로 돼. 그게 약간 미국식으로 그걸 발음한 거다 보니까 뭐 어쨌든 파친코라고 써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파친코예요. 모임 명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드라마로 어쨌든 우리는 책 얘기가 아니라 이제 드라마 애플 TV에서 제작한 드라마 얘기로 넘어가는 건데 그래서 제일 큰 차이가 그거죠. 그러니까 책에서는 연대기순으로 쭉 흘러가는데 드라마에서는 이제 그 선자가 처음 그 임신을 하고 일본 넘어오게 되는 과거와 한참이 흘러서 그 손자인 솔로몬이 지금 그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일 그 2개가 이제 중간부터는 그 2개가 거의 교차가 되죠. 네. 중간에 뭐 다른 게 있었나? 초반에는 세 타임라인이었었던 것 같은데 복잡한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선자 태어나기 전 얘기가 잠깐 들어왔다가 그러니까 완전 과거 얘기로 시작해가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왔다 갔다 하긴 하죠. 그래서 드라마에서는 그게 초반에 강점이기도 하고 어느 순간부터 저는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책에서 그래도 썼던 핵심의 어떤 그 정서와 이런 것들이 한 드라마 3부부터는 좀 휘발되고 겉에 남아있는 그
그 감정의 아주 표피를 계속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은 저는 좀 있었거든요. 책을 봐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그 뭐냐 계속 교차되면서 이게 사건이 겹치잖아요. 네, 그 집 네. 팔고 뭐 네. 집에 대한 이야기, 쌀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몇 번 나올 때는 나름 이게 울림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오늘 지금 녹음하고 있는 나온 8부는 못 봤고 7부까지만 봤는데 오늘 7부가 나왔어요. 6부까지 봤는데 한 6부쯤 되면은 이게 좀 약간 집중력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총평을 하자면 아직 안 끝났지만 아까 이제 이 대표님이 얘기하신 그 다양한 언어가 뒤섞여가지고 얘기하는 요런 것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한 그냥 그 해외 교포에 의해서 박제된 어떤 한국이라는 것이 준 어떤 심상들 이런 것들이 리프레시 되면서 되게 재밌는 경험이긴 해요. 확실하게 아 이제 한국인으로서 나고 자라서 한국 밖으로 벗어난 적이 없는 나라는 사람이 느끼는 감각이랑 아 요런 차이가 있구나 라는 거에서 되게 이제 내가 당연히 보고 생각했던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의 것들에 대해서 좀 리프레시 돼서 되게 신선한 느낌이 있었던 거에 반면에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면이기도 한 게 제가 그런 예를 이거 파친코에 대한 감상을 물어볼 때마다 이렇게 답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서부를 다룰 때 우리가 보통 기억하는 것들은 서부 영화들 네. 그렇죠. 총잡이 나오는 서부 영화들 뭐 멋있는 건맨이 나와서 뭐 인디안들을 이렇게 때려잡다거나 좀 수정주의로 가면은 그것도 약간 거기에 대해서 고뇌하면서 어쨌든 개척의 프론티어의 역사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호맹 메카시의 핏빛자우선 같은 그 소설을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이미지화한 서부의 이미지랑은 완전 다른 완전 굉장히 러한 모습의 야만이 이제 뒤섞인 그 모습이 그대로 되게 생생하게 묘사가 된단 말이죠. 근데 아마 이쪽도 어느 정도의 진실을 담고 있을 거고 이쪽도 어느 정도 진실을 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네. 보통 대중적으로 이제 미국의 이제 서부 영화는 미국 애들이 주 자기 이제 건국 신화로 소비를 하니까 그렇게 신화되는 거랑 또 이제 세계적으로 미국이란 나라가 이미지화 될 때에 이제 대중적으로 보편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이야기 서사랑 이제 실제 벌어진 일이랑은 당연히 괴리가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겪고 독립을 한 요 역사라는 게 우리가 내부에서 느끼는 그 느낌이랑 그리고 실제로 벌어진 일이랑 그리고 이제 그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알기 쉽게 이해돼서 그 받아들여진 요 세 개의 층위가 있다고 하면은 이 마지막 층위로 갔을 때 이 좀 더 보편적인 서사로 갔을 때 얘기라는 게 아 요런 식이 될 수밖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좋게 이건 나쁜 폄하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탈색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그게 본격 네. 역사 탐방 드라마가 아니다 보니까. 네. 근데 알기 쉬운 그런 보편적 서사로서 했을 때 그게 약간 탈색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관점에서 이걸 갖다가 뭐 정색하고 비판을 할 만한 무언가라는 관점보다는 우리가 외부에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라는 감각 쪽에서 좀 더 집중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오히려 주변에 지금 그 없다가 어쨌든 두둥실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두둥실님 소설을 읽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그거예요. 제가 지금 소설을 못 읽다 보니까 이민진 작가의 대화나 이런 인터뷰를 보면은 이민진 작가는 영화로 봤을 때 영화에서 느껴진 파친코의 느낌과는 다르게 굉장히 반일 감정이 강한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오히려 안 그렇게 봤는데.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있다. 아, 그래서 네. 그 소설 파친코에서의 느껴지는 그 어떤 그 반일 정서는 어느 정도 그 반일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할 것 같고요. 저도 네. 인터뷰랑 다 찾아봤는데 또 이민진 작가 남편분이 그 일본 혼혈 하프 네. 재패니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시선을 어디 두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본 인터뷰 중에 흥미로웠던 부분이 처음 이걸 쓰고 이게 19년인가를 썼대요. 네. 중간에 계속 바꿨겠죠. 처음 시작에 주인공은 솔로몬이였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4대째 손자. 그죠. 네.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 그러니까 선자가 주인공이라기보다도 어쨌든 관찰차처럼 이렇게 흘러가지고 그래서 이 1부와 2부의 느낌이 달라지는 게 선자 젊은 시절의 일이 시대가 그렇다 보니까 네. 다이나믹하죠. 너무 다이나믹한데 후반에 일어나는 일은 사실은 그 이민진 작가 하고 싶은 얘기 핵심은 2부에 있는 자이니치로서 모든 기회가 박탈돼서 할 수 있는 게 파친코밖에 없었다라는 그게 방점인데 사실은 초반에 그게 강하다 보니까 뒤에 그 의도와 상관없이 좀 읽히는 거에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반일이라기보다도 그 어쨌든 상황에 대한 근데 거기서 느끼는 감정적으로 일본 사회에 대한 거부감 같은 건 있겠죠. 근데 반일이라는 표현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제 생각에. 그래서 인터뷰한 것도 제가 그래서 찾아봤는데 사회 비판이라고 그냥 그러니까 미국 그 요즘 말하는
그 블랙 메터스나 그런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사람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반일에 대한 감정이 있다라고는 안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예요. 이게 지금 각색이 된 건가? 왜냐면 드라마만 본 저 입장에서는 반일 정서 생각보다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이라면 이게 없는 장면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왜냐면 예를 들면 암살에서 그러니까 예, 맞아요. 백주된 낯의 장교가 그냥 길 가다가 맞아요. 수틀리면 그냥 애 하나 썰어 죽이는 건 일도 아닌 일본 생각보다 장교가. 되게 담백하고 그죠? 이게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그 사람들의 애티튜드와 그 대사가 그 태도와 대사가 되게 일세계스러워요. 그렇죠. 예. 그것도 제가 이게 관심 있어서 쭉 찾아본 거 결론은 이게 작품 외의 얘기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임진 작가가 글 쓰는 스타일이 네. 19년 동안 쓴 이유가 이거 약간 무슨 뭐 하루키나 이런 사람처럼 자기 감성으로 쓰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철저하게 다 잘해줘서 하고 인터뷰에서 그 르뽀식이구나. 르뽀예요 거의. 그래서 거기 나오는 제가 어떤 인터뷰 강연에서 나온 인터뷰를 봤는데 여기에 있는 사건들이 누가 질문을 그렇게 해요. 여기에 등장하는 사건들이 충격적인데 이거를 극적으로 더 극화한 건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조절을 한 건지라고 물었을 때 조절은 했지만 여기에 있는 나오는 사건의 대부분 거의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기억이 안 나지만 99%는 실제 있었던 일들이다. 그것들을 다 조합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수위 조절 정도만 했겠죠. 그러니까 과거 시절 선자 어린 시절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묘사도 그래서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잔인한 표현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사실 그대로 버려졌을 즉 막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고 이제 나열이고 그 후대로 넘어가서 일본에서 자이니치로서 사는 거에 대한 일본의 압박과 제한 이런 것들도 다 실제 사건을 인터뷰를 기반으로 한 거라서 그래서 그 책 자체의 기조도 그렇게 막 그 반일이라든지 감정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거의 없어요. 그 인물 주인공 인물에 집중하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가 이걸 보고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처음 본 느낌의 그러니까 처음 본 정서다라는 느낌을 받던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암살처럼 그러니까 뭔가 우리나라가 만드는 그 시절의 영화는 일단 반일 정서가 한 번쯤은 뿜어져 나오게끔 하는 장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백주대낮의 장교가 뭐 어린애 하나 그것도 꼭 여자애를 썰어야 되죠. 그게 우리한테 익숙한 표현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여기서 보면 느낀 게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이런 류의 디아스포라류의 영화들 뭐 가장 유명한 뭐 대부부터 시작해서 그런 류의 영화들 보면 이민자가 혹은 타지 혹은 뭐 어쨌든 어딘가에서 그 시대의 정착민이 아니어서 2등 시민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는 누군가가 그 땅에서 출발할 때 그러니까 그 외압이 어떤 공기처럼 존재하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뭔가 우리를 그렇게 뭔가 좀 안 좋게 보는 건 당연한 거고 이방인이니까 그럼 거기서 중요한 건 얘들이 나를 어떻게 탄압했느냐를 묘사하는 게 좀 우리가 이제 우리 내부에서 만들었던 작품들이 좀 강렬한 그 어떤 주된 표현 방식이었다면 이게 또 뭐 토지라던가 그쵸? 뭐 여명의 눈동자 근데 여명의 눈동자가 의외로 되게 좀 전향적인 장면들이 꽤 많긴 해요. 여명의 눈동자는 지금 다시 보면 되게 전향적입니다. 지금 오히려 더 문제시 될 만한 장면들이 엄청 많고. 그리고 근데 이 영화를 어쨌든 파친코를 보면서 느낀 거는 그 갱스 오브 뉴욕이나 대부에서 느꼈던 그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견뎌냈는가가 핵심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봤던 뭐 예를 들어 암살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그걸 상징적인 어떤 악인이 등장하고 보통 그래서 개인 대 개인의 어쨌든 그걸로 우리가 느끼잖아요 감정을. 네. 근데 이 파친코라는 작품이 다른 거는 그런 게 존재한다기보다도 아까 표현하신 대로 공기로서 존재하는 그게 쭉 이제 작품 전체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으로서 묘사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누가 막 뭐 대놓고 뭐 예를 들어서 이지매 시키고 누군가를 괴롭히고 이런 거 그런 장면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책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게 드라마에서도 그대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보는 그 만든 사람들 자체가 우리 그 감정의 거리감이 우리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작가부터도 그거를 이제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고 자기 부모님이나 역사를 통해서 배운 것과 우리는 사실은 그게 거리감 조절 우리도 상당히 사실 쿨몽둥이 맞아가지고 거기서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심하게 하는 걸 싫어한다고 하는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싫어하는 그 쿨몽둥이가 오히려 어릴 때 받았던 교육의 반작용으로서 오히려 그죠. 근데 그거에서 우리가 분리는 되지 못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 파친코에 관련된 작가와 제작진들은 사실은 감정적인 이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서 알고 있다라는 느낌이.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좋고 나쁘고에 먼저 우리 입장에서는 그 시선을 보는데 흥미로움이 생기는 거죠. 게다가 이민 작가가 그 미국에서 사니까 어쨌든 거기서도 어쨌든 동양인으로서 또 여성으로서 느꼈을 어떤 이방인이자 뭐 그런 느낌이 있었을 텐데 그거랑 믹스처된 느낌이 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빗대서 만들었다는 느낌. 맞아요. 그래서 그런 해석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되게 성경
에서 온 이야기, 그러니까 되게 미국적이다. 미국인들이 이제 미국에 정착한 게 이제 신의 계시를 받고 뭐 이런 그런 종류의 이제 기독교 서사가 있잖아요. 내 애가 아닌 여자를 이게 임신한 여자를 데리고 온 그 성경 네. 그거 오히려 너무 그러니까 아니, 그런 이게 그게 뭐 주류 해석은 아니고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마치 저기 크리스마스 농담 하듯이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날 제일 슬픈 사람은 요셉이라고 이러면서 그런 농담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다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좀 신기했었거든 사실은. 이게 파친코 드라마도 이 나름 꽤 큰 규모의 이걸로 드라마화 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게 왜 그럴까 저는 생각해봤는데 확실히 그게 커요. 미국 사람들의 그 가족에 대한 이게 가족 이야기라서 가능했던 거거든요. 사실 그 사람들이 한국, 일본 역사는 관심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 핵심의 가족의 서사라는 게 있고 그렇게 따지면 기생충도 사실 좀 비슷한 맥락이 있죠. 그게 또 저기 미나리 얘기할 때도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이민자들의 나라에서 그 타자로서 이제 어떤 지역의 자리를 잡아가는 요 서사라고 하는 게 제일 강렬하게 이제 그 자체가 사실 미국 역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실히 임팩트 그런 시선에서 이민진 작가도 그런 이제 아까 대부 얘기도 했지만 그런 종류로 역사를 바라보는 어떤 그 틀이랄까 이런 것들이 미국인들한테 되게 강하게 인이 박혀 있는 면이 있고 그 얘기를 이제 자신의 조상이었던 조선인이 일본으로 갔을 때의 요 틀거리로 이렇게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고 그렇죠. 심리적 치환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그 인터뷰한 거 보면은 이게 한국, 일본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미국에 온 대부분 이민자들의 통하는 이야기다. 난 뭐 누군가는 멕시코에서 왔고 누군가는 아프리카에서 왔고 이런 것들이 다 한 대를 건너가면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 감정이입이 다 되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무대가 미국이 아니라 일본이고 그래서 그게 다르지만 그 사람들도 처음 왔을 때 오자마자 성공한 사람들은 없었을 테고 나름의 고생들을 다 했고 그런 감정적인 이 동일성이 다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게 크고 그 덕분에 사람들이 또 이제 한국과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게 핵심은 아니었던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런 효과를 내고 있죠 지금. 네. 그래서 그런 와중에도 왜 특별히 한국이었는가? 약간 이제 요거는 좀 미스테리한데 이건 뭐 요즘에 한국이 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정도로 그냥 선에서. 근데 그것도 얘기를 좀 첨언하자면은 왜 이걸 처음 쓰기 시작했냐에 대한 인터뷰도 있거든요. 네. 보니까 그게 일본에서 그 이민진 작가가 일본에 갔을 때 뉴스로 봤다고 제가 기억하는데 그 자이니치죠. 그러니까 네. 한국 학생이 일본 학교 어디에서 옥상에서 떨어져서 자살한 기사를 보고 그 왜 자살했냐고 하면은 그 자이니치라는 정체성 때문에 너무 괴롭힘을 당하다가 중학생인가 고등학생 어린 소년이 죽었다는 거에 너무 충격을 받고 그게 이제 시작이었던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자료를 찾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만들고 한 게 19년인가가 걸린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죠. 그게 우리는 알잖아요. 좀 처음에는 이거 재밌다 싶어서 시작하다가도 한 달, 두 달 쓰다 보면은 또 접게 되고 딴 재밌는 거 찾아가게 되고. 뭐 19년 내내 아니고 19년이 걸렸다겠죠. 근데 물론 19년 내내 하루에 8시간씩 쓰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매달려서 계속 그거를 놓지 않고 했다라는 게 그게 정말 대단한 거죠, 사실은. 나도 내 하드에 1000만 영화 100개 있다. 아 근데 이거를 이제 하여간 보다 보면 어쨌든 그런 약간 그런 남한 사람들, 사우스 코리아 사람들 기준에서는 좀 뭔가 미묘하게 이질적인 질감의 어떤 되게 고전적인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가 탄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느낌이 뭐가 있냐면 이제 그러니까 제가 게시판을 찾아보거나 이렇게 사람들 반응을 보면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런 전형적인 감정의 어떤 군부를 떼는 장면들이 별로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왜냐면 거기도 잠깐 나오지만 그런 순사가 와서 막 괴롭히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 장면 묘사가 적고 오히려 그냥 오로지 그 주인공 선자라든가 한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만 굉장히 그 집중해서 이게 얘기가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오히려 기대하셨던 것, 뭐 그런 끌어오르는 민족의 뭐 이런 거라든가 그런 카타르시스 있잖아요. 뭔지 알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거 없고 오히려 이제 저기 또 오히려 선자가 일본 넘어가고 나면은 그 조선인들끼리 서로 괴롭히고 그 고리대금 뜯어먹고 하는 장면들이 오히려 나오는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그런 부분에서 뭐 불평까지는 아닌데 낯설었던 거죠. 저는 오히려 좋아요. 사실 좋은데 그게 저는 오히려 이제 약간
저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느낌이 나는 거를 굳이 꼽자 이거는 진짜 트집 잡기인데 예를 들어 김치에 대해 묘사를 한다거나 네. 뭐 흰쌀밥에 대해 묘사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그냥 한국의 정은 이런 거지라고 이렇게 학습된 어떤 정서 있잖아.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가감 없이 묘사된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그게 뭐래서 이게 시각적으로 알기 쉬운 방식.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세계 보편으로 뭔가가 묘사될 땐 되게 좋은 방식이고 알아듣기 쉽고 그 나쁘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드는데 약간 뭐라지 낯간지러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그렇죠. 저는 사실 쌀 맛을 안다고 할 때 약간 이건 논쟁점이 있다. 왜냐면은 한국 사람조차도 한국 쌀 맛없다고 고시카리 사 먹던 시절이 불과 몇 년이 안 됐는데 그게 되게 당연한 얘기인 게 일단 도정 이제 쌀맛이라는 게 사실은 도정에서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도정 기술을 일단 당시 일본을 따라갈 수가 없었는데 이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차라리 근데 왜 이제 거친 밥이지만 고향의 맛이다라고 했으면 내가 그렇구나 하고 봤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 되게 그 윤깨자를 일단 이 연출하신 분이나 글 쓰신 분이나 쌀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산이 되는지를 일단 잘 모르신다. 그리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근대 남한에서 정분미라는 굉장히 물만 담근 순간 돌멩이가 후두둑 떨어지는 쌀을 먹었던 되게 거친 쌀을 먹었던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감각적인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게 탈색이 된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왠지 외부로 나가서 이 얘기를 이게 한반도를 넘어서 외부로 나갔을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으면 그런갑다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이걸 갖고 이제 일본인과 한국인이 또 박터지게 쌀 거야. 차오파이야 김치야 이런 것처럼. 아니 쌀은 사실 막 이러면서. 그렇죠. 이게 왜냐 그러면 주요 관객을 타겟층은 미국인들이었다라는 그게 이제 중요한 그렇죠.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소외됐다 우리가. 그런 그러니까. 거죠. 우리도 일본인도 일본 관객도 한국 관객도 소외되고 있다 이 사실을. 네 맞아요. 정확한 지적이에요. 아 왜 제가 이걸 느꼈냐면 저 이제 약간 다른 관계 이건데 저랑 이제 박 박사 약간 그 요즘에 화두에 오르는 게 인준, 족보 찾기 뭐 이런 건데 그거에 이제 저희가 따로 한번 에피소드를 할애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었는데 그 와중에 이 파친코에 관련된 걸 조사하다가 재밌는 장면을 발견한 거예요. 뭐냐면 인터뷰를 막 하잖아요. 윤여정 선생님 벌써 코스모폴리탄이시잖아요. 미국인이 들어도 깔깔 바로 터지는 농담을 미국말로 하실 수 있는 그거 아무리 미국말을 윤여정 선생님보다 유려하게 잘해도 그런 센스를 갖추기는 힘들잖아요. 아이고 타고난 거죠 그런 거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 주연 배우인 김민아 씨 왜 이렇게 영어를 잘하냐? 미국은 뭐 여행인가 이렇게 가본 적이 없는데 어릴 때부터 왜 그 저기 방탄의 RM처럼 그 부모님이 엄청 빡시게 요즘은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어릴 때 되게 싫었는데 부모님이 뭐 이렇게 꼭 나중에라도 영어가 힘이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돼서 참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그 목사님 그 이삭 역에도 그분도 영어를 잘하시는데 인터뷰를 보다가 이거는 그냥 진짜 남한의 남 사우스 코리아에서 영어도 잘 못하는 찌질한 후진국에서 자란 그러니까 성장기를 후진국에서 보낸 지금의 선진국의 방탄의 뭐 오스카 이걸 내 성장기가 아니야. 그런 내가 느끼기에 내가 되게 미묘한 감각을 느꼈던 게 맞아요. 이민호 씨가 유일하게 한국말로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뭐 한국말을 할 수 있지가 아니라 그 순간 이민호 씨가 안쓰러워 보이지. 안쓰러워 보니까 그 마치 그 위워크 이런 스타트업에서 다 외국 기업에서 다 영어로 회의하는데 나 혼자 이렇게 자기들끼리 웃는데 대충 맥락만 따라가고 웃지를 못하겠는 거야.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기분에 내 스스로가 기분이 꼬름해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죠. 내가 이민호 씨를 보고 아니 한국말 할 수도 있고 일본말 할 수도 있지. 그런데 왜 그가 유일하게 통역을 대동하고 다른 사람들은 유일하게 영어를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2등 시민인 것처럼 느끼는가. 이건 나만의 감각인 것인가. 근데 사실은 그건 아니잖아. 길 가다가도 우리 한수석이 이랬습니다. 아니 길 가다가 노숙자가 금발 여자한테 영어로 길 가르쳐주면 쳐다볼 거 아니냐고. 그건 능력이에요. 남한에서는. 사우스코리아에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하나의 능력치로 인정받는 거고 모두가 다 능력치가 아이템을 하나씩 둘렀는데 이민호 씨만 거기 아이템이 하나 없다는 게 느껴지는 순간 능력치의 결여로 느껴지는 거예요. 단순히 영어를 할 줄 안다 모른다의 느낌이 아니다. 즉 인준되었다라는 감각. 근데 이 파친코라는 드라마가 아까 우리 여태에서 얘기했던 게 미국의 시선으로 미국과 글로벌 관객들, 한국과 일본 관객들이 아니라 대상으로 해서 그들에게 인준되어진 탈색된 스토리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인준된 과정 안에서 이 배우들이 글로 흡수되는 거지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흡수되어가는 과정에서 영어를 유려하게 하면서 그쪽으로 흡수되어가는 배우들 사이에 나처럼 영어를 못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감각이 소외된 어떤 것을 불러일으켰다. 게 재밌는 게 보면은 내수차별이라는 단어가 외국에도 있나 나는 항상 늘 궁금했거든요. 내수차별 정확하게 뭡니까?
그 예를 들어서 뭐 대부분 현기차 가지고 보통은 이제 많이 얘기를 했죠. 네. 이제 스펙이 다르다 외국으로 나갈 때는. 외국에 나갈 게 더 좋고 한국에는 더 비싼 가격에 더 후진 걸 판다. 음. 뭐 이런 내수차별인데 이제 또 예를 들어 걸그룹 같은 경우에 네. 뭐 해외로 나가면 되게 과감한 의상을 입으면서 한국에서는 되게 다 가리고 나온다. 그 남자 아이돌도 마찬가지고 네. 과감한 퍼포먼스는 한국에서는 안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내수차별이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그 표현이 뭐 제가 불만을 가져서 그 표현을 쓴 게 아니고 그 재밌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 저런 차별이 나쁘게 얘기했을 때 차별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가라는 게 보면 결국 이제 뭐 근본적인 원인은 현기차도 마찬가지고 아이돌 그룹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결국 내수 시장의 문제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플랫폼화되면서 글로벌 시장이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벌 수 있는 돈이 공이 하나 더 붙었어. 한 2개 붙은 것 같아. 미국으로 가니까 한 2개 붙은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야.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장사를 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해외에 맞는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뭐 이 얘기도 이제 아까 이제 이 대표님이 그 인준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에피소드 한 번 더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도 네. 할 얘기긴 한데 예를 들어서 요즘 아이돌 그룹 시장은 그 국내 시장하고 해외 시장의 유리가 되게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거를 좀 진짜 있어 보이게 말을 하면 한국의 문화는 더 이상 한국인의 욕망을 담지 않기 시작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장사할 대상은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인 거야. 근데 마찬가지로 이걸 갖다 처음에는 그래 예를 들어 삼성에서 현기차에서 유럽이랑 미국 시장에서 팔기 위해서 이런 스펙을 추가해서 이런 디자인으로 만들었어. 이건 북미 취향이야. 근데 국내에서는 안 팔려. 근데 이거 해외에서 팔린다니까 좋은 일이지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부국강병으로 해서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이거 그 나라를 잘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케이 해줬단 말이지. 오케이 해줬단 말이지. 근데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생활 수준도 올라오고 인식 수준도 올라오고 문화 수준도 올라오다 보니까 거기에 불평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내수차별이다라고 하면서 왜 우리만 호구냐. 근데 마찬가지로 문화에서도 같은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한국의 그 소비 시장도 커졌고 어쨌든 그 저기 뭐 GDP가 35,000달러가 넘어가가지고 무시할 수 없는 그 부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그 내수차별 이거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 해외판과 그 한국판에 달라진 이걸 갖다 왜 계속 겪고 이거를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라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 사회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되게 핵심적인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네. 인준되는 과정 안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국의 취향과 기호와 그들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제품들, 프로덕트를 뭐 그 사람이든 제품이든 생산해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들의 인준 내에서 포섭되어지지 않는 모습이 발견되는 순간 약간 유리되어 있는 그 우리 것이지만 낯설거든. 그럼 내수차별 당하고 있는 나의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예요. 내수차별 당하고 있는 것 같은 나의 모습을 이민호 씨의 그 인터뷰 한국어 인터뷰에서 왠지 느낀 거야. 그 내수차별이란 말이 되게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말인 것 같은데 그냥 이 상황을 표현하는 그냥 재미로 쓰는 단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르다 이거야. 그게 저는 거기서 그 비슷한 걸 느낀 게 뭐냐 그러면은 블랙핑크 해외 활동할 때 가가지고 라디오나 이런 거 인터뷰할 때 거기서 지수만 영어가 조금 안 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근데 저는 계속 거기 시선이 거기 가는 거예요. 병풍처럼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분위기 맞춰지니까 그리고 영어 공부를 계속 하고는 있을 테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알아듣고 하지만 자신감 있게 얘기를 못한 짧은 영어를 대답하는 정도만 하고 계속 시선이 가요. 이상하게 알 수 없고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이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네이티브가 가진 그 태도까지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게 윤여정 씨처럼 그걸 질러버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것도 윤여정 선생님은 센스가 좋으니까 그게 가지에 말아야 될 길과 갈 길을 적당히 가로질러서 이렇게 유머로 승화시키는데 보통은 우리 잘못하다가 fuck you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또 윤여정 급발진하는 선생님은 거지. 또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 구사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생활권에서 살면서 느꼈던 그 언어적 감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한국에서 영어를 잘 배워서 발음이 좋고 문장을 잘 완성한다의 수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 자신감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이 틀려도 그 상황에 맞게 딱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 수준에 올라가는 언어 학습을 하는 게 사실은 진짜 힘든 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가 영어가 짧으니까 바로 급발진하는 게 전형적인 게 뭔지 아세요? What's your name? 이금금 이랬더면 이 글자 보고 개음 금금 금 fuck 이렇게 되는 급발진 요 코스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내가 소외감과 서러움을 느낀다 이거지. 근데 파친코에서 확실하진 않지만 제가 알기로 이민호 씨가 출연료는 제일 많이 받을걸요. 아무래도 이민호라는 스타가 갖고 있는 파괴력이 있으니까 그런 건데 이제 이민호 씨 본인도 궁예지만
이제 지금 많은 걸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짐작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한때 이제 소문이지만 충무로에서 많은 S급 배우들이 해외를 가고 싶어서 영어 공부 개인 과외로 열심히 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돌았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벌써 한 이제 15년 가까이 됐죠. 네, 그러고 있는데 그게 사실 성인이 돼서 배우는 영어가 아무래도 쉽지 않죠. 예, 그러니까 예. 그리고 그 차이가 있어요. 그 흔히 요즘 뭐 문과충, 이과 뭐 이렇게 MBTI도 있고 하지만 성향이라는 게 있어서 언어적 감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실은 네. 똑같이 영어를 배워도 단어를 많이 외우고와 상관없이 윤여정 선생님처럼 상황과 맥락에 맞게 잘할 수 있고 그걸 하는 거는 좀 타고난 게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사실은 네. 어릴 때부터 하면은 언어는 이제 쌓이는 거니까 괜찮은데 나이가 들어버리면. 근데 저는 이제 현장에서 그 전형적인 예로 이병헌 씨가 영어 요즘 되게 잘하잖아요. 네. 헐리우드 출연하고. 근데 한창 영어를 배우고 불 붙고 있을 때쯤 제가 현장에서 어떤 이유로 근처에서 이제 그걸 본 적이 있는데 네. 아 이병헌 씨를. 네, 네. 네. 한 이틀 정도를 제가 옆에서 붙어서 뭐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어쨌든 그 환경상 영어를 좀 해야 됐고, 근데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이게 좀 재수없게 들릴 수 있겠지만 제가 영어가 조금 약간 되다 보니 그게 영어를 하는 어떤 일에 제가 그냥 투입돼가지고 한 건데. 그랬는데 몇 년 후에 물론 이제 완벽하게 미국식의 영어를 하진 않지만은 영화에서 연기를 하는데 어색함이 없을 정도를 하는 걸 보고 진짜 훌륭하다. 근데 이제 이병헌 씨는 언어적 감각이 진짜 좋은 게 제가 아까 박 박사랑 그 얘기 잠깐 했는데 요즘 이병헌 씨 출연하시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우리들의 블루스라고. 네. 제가 또 제주도 있으니까 거기 나오는 배경이 저 사는 근처고 그래서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병헌 씨가 잠깐씩 출연하고 딱 한 번 되게 길게 제주도 사투리를 쓰는 현지인 컨셉이기 때문에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그 제주도 말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제주도 말에 담겨 있는 뉘앙스를 살릴 줄 안다라는 거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저 사람은. 그랬던 게 있거든요. 근데 이민호 씨도 아마 영어 공부를 하고 있을 테고 많은 연예인들이 하고 있겠지만은 그냥 뭐 그런 건 이제 접을 건 접고 대신에 이제 스웨그로 나가야죠. 나 영어 못하는데 니들이 맞춰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는 이게 왜 예를 들어서 그 아이돌 그룹들도 네. 왜 외국어 때문에 외국어 되는 멤버 왜 거의 그냥 그 왜 우리 어릴 때 대학 갈 때 유학 그 교포 자녀나 미국 살다 온 애들 대학을 미국 살다 왔다는 이유로 그냥 들여보내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있었죠. 예, 근데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어. 왜 어이가 없어? 그럴 수 있지. 그 수능 보기 한 달 전에 걔는 이미 결정이 돼 있어. 지가 하겠다는데 그래서 그러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거 이제 없었던 거다고 지금 이제 워낙 흔해지기도 하고 뭐 공정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걸그룹이나 뭐 보이그룹이나 뭐 아이돌들도 보면은 외국인 멤버 하나씩 꼭 뽑거나 외국어 가능 멤버를 외국인 전형 느낌으로 이렇게 하나씩 꼭 감수처럼 넣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특별히 그걸 의식하지 않는 단계까지 또 오더라고요. 이게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준 얘기를 꺼낸 이유는 사실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이 빠친코가 이제 앞에 이렇게 이 드라마 제작되고 뭐 하고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뭐 이렇게 할 때 이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 외부적인 내용은 떠나서 이 외부적 형태가 국뽕의 국뽕 충전기란 말이야 얘가. 나 진짜 거의 막 급속 충전 시키거든요. 근데 인준이 국뽕 충전의 반대말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나의 충전된 국뽕을 나의 후진국 시민의 사람의 나 영어도 못하는 나 이근금 시인이 보기에는 이민호 씨 인터뷰가 그 국뽕 충전 순식간에 방전됐단 말이야. 나랑 상관없는 얘기처럼 보이게 만드는. 근데 이런 종류의 경험이 나는 한국인에게 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해요. 예를 들어서 그 어떤 1세기의 보편적인 서사로 인준받은 인준이라는 표현을 쓰시니까 1세기의 보편적인 이야기로 이렇게 서사로 어떤 뭐 민족이든 국가든 이런 것들이 이제 보편적인 이야기로 많이 들어온 것들 뭐 프랑스 혁명 뭐 이태리들이 이제 시실리안들이 뭐 마피아가 된 얘기 뭐 홀로코스트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나는 그 얘기를 하는 당사자들과 그 이야기들 사이에서 소외된 어떤 것이 있나? 물론 그들이 아니까 난 알 수 없지. 없죠. 없는데 우리 완벽하게 타자니까. 근데 그들한테도 그런 감각이 있나라는 게 난 되게 궁금한 거야. 제가 이번에 느낀 거예요. 네.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난 그게 궁금하더라고. 내가 이민호 씨 인터뷰를 한국말을 보는 순간 느꼈던 국뽕 충전이 순식간에 방전되는 진짜 이 인준이라는 거, 그러니까 인준이라는 느낌이 안 들고 왜 국뽕이랑 이런 거 쟤들이 와서 우리한테 꿇는 것 같잖아. 야 한국 대단하다. 나 몰라봤다 이런 느낌이었다가 그 대표님 그럴 때는 우리 어르신들의 전통 있잖아요. 나랑 상관없는 일이지만 마을에다 플랜카드 걸고 축하해 주는 거야. 그지 그런 거. 그런 거죠. 그래서 나랑 상관없는데 그냥 우리 동네 와가지고 너 한국 사람이냐 나 진짜 잘 봤다 이런 느낌으로 봤다가
갑자기 그 인준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순간 아 이것은 쟤네들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애플이 이래서 수많은 고려 끝에 그쪽에 채택된 어떤 서사라는 거지. 그게 이제 순간 들어오는 순간 내가 얘들이 갑자기 나한테 와서 인사를 한 게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인준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기쁨이었던 것이 느껴졌고 그 순간에 나는 이민호 씨와 똑같이 영어를 못해서 저기서 이렇게 뭔가 눈치로 이렇게 끄덕끄덕하고 있는 어떤 나를 발견하면서 약간 소외감을 느꼈다는 건데 그 느낌이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전 세계적으로 각자의 지역구에서 보편화된 서사 속에서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그거 거예요. 갑자기 드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그 전형적인 예가 제가 생각이 났어요. 네. 뭐냐면은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 네. 쿠바. 쿠바. 제가 그 음악을 너무 좋아하고 네, 그런 류의 이제 음악들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제가 쿠바를 갔잖아요. 그렇죠. 가면은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을 보게 돼요. 길에서 외국 그 관광객이 지나가면은 네.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기타를 메고 찬찬을 불러줘요. 아, 그래. 찬찬을 굳이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다 보이면은 카페에서도 뭐 할아버지들끼리 근데 다 연주들은 잘 하세요. 거기 이제 쿠바 느낌이 있으니까. 근데 그냥 소비되는 거죠. 거기 쿠바 그거를 알고 온 사람들이니까 내가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싫어져요. 그래가지고 찬찬 너무 좋은데 노래가 그러다가 거기 이제 쿠바 그 아바나죠. 거기에 재즈 클럽이 있어요. 워낙 거기 이제 음악 씬들이 옛날부터 유명했으니까 가면 젊은 뮤지션들이 되게 다양한 라인업으로 공연들을 해요. 그게 너무 좋아서 제가 매일 밤 갔는데 거기 어떤 친구랑 술을 마시면서 얘기했는데 극혐하는 거예요. 아, 그 찬찬 친구가 찬찬 그렇게 아니, 불러주는 그러니까, 문화를 아니 나도 외국인들 상대로 오징어 게임 두노 강남스타일 한대 하고 있다고 저기 딱지치기 광화문에서 하고 있으면 나도 싫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쿠바 음악과 역사에 담긴 수많은 것 중에서 그 외국인들은 그거 하나를 보고 쿠바를 다 아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잖아요. 우리는 내가 쿠바에 대해서 좀 알게 됐다. 근데 실제로 거기 살았던 사람들한테는 그거는 사실 자기는 그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99.9%일 테고 근데 그거 와가지고 다 그 얘기만 하면 짜증이 날 수밖에 없죠. 약간 이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요. 우리 파친코에 대해서도 외국 갔는데 파친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공감해 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소외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사실. 근데 어떤 그런 식으로 그 이야기가 그런 보편적인 스토리가 되어서 이렇게 퍼질 때는 그러니까 아까 첫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런 종류의 경험이 한국인에겐 처음이잖아요. 이게 그죠?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한테만 느껴지는 특별한 면도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케이스라는 게 하나가 또 있을 수 있는 것 같은 게 예를 들어서 그런 종류의 인준을 받은 여러 가지 민족이나 국가가 있는데 대부분이 흔히 말하는 G7 혹은 뭐 G10 아니면 UN 상임이사국 그 대부분의 나라들이 한 100년에서 200년 이상 늘 선진국이었던 나라들이란 말이지. 네. 근데 그 사이에 하나 딱 식민지 출신인데 50년 만에 낀 게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죠. 유일하게 그렇게 꼈다는 게 이게 국뽕 차원에서 한 얘기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런 종류의 왜 어쨌든 프랑스 사람은 100년 전에도 프랑스 파리지앵이었고 지금도 파리지앵이란 말이야. 런던어도 지금 100년 전에도 200년 전에도 런던 사람이고 지금도 런던 사람이라고. 근데 한국인은 100년 전에 한양 사람이랑 지금의 서울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로 그 한류 분분해서 그래서 코리아 부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코리아 부는 단순히 한국의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고 어떤 그 층 너머의 사람들이 있어요. 흔히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덕후들. 네, 알아요. 그래서 그 자신만의 관념이 생긴 사람들을 비하하는 의미에서 코리아 부라고 지금 외국인들 사이에서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관념은 되게 어떤 면에서 판타지화돼 있고. 잠깐만요. 그 부가 어디서 온 부예요? 그게 무슨 그 일본 오타쿠가 미국에서 유행하면서 그걸 비하하는 식으로 무슨 부라는 게 있었고 그게 한류가 되면서 그걸 코리아 부라고 다시 이제 더 바뀐 거예요. 난 뭐 레드벨벳 피카부 이건 줄 아니 그래서 걔네가 아이유의 부도 있습니다. 아이돌이었던 문제가 이슈가 생기거나 할 때 그 사람들한테는 한국 팬들도 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는 환상으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지탄받는 경우가 많고 게시판 같은 데서 싸움 걸고 그런 사람도 유튜브에 많이 있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우리의 것이 던져져서 저기서 별개의 세계를 구르고 있는 거야 사실. 그렇죠. 예. 뭐 특정 이렇게 지칭하긴 좀 그렇지만 뭐 전 세계에 걸쳐 있는 제4대 또래의 일본 쇼와 시대 매니아들 있잖아요. 그 요즘에도 시티팝 흔히 말 부흥하고 있지. 요즘 다시 부흥하고 있는 쇼와 시대, 쇼와 아이돌, 쇼와 시티팝 이런 거 좋아하는 이제 그런 잃어버린 80년대 그 딱 그 시절에 그러니까 그런 식의 문화들이 이제
어떤 특정 세대, 특정 지역, 특정 기간 음. 네, 어떤 문화나 뭐 역사나 이런 이 역사적 사건이나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식으로 박제가 되고 전유가 되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은데 그게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미시적으로 보자면 예를 들어서 21, 25 같은 작품 25, 21 얼마 전에 김태리 씨 나왔던 네. 그런 작품들이 보면은 그 얼핏 보면은 2000년대 초 90년대 후반에 한국 드라마를 재현한 것 같지만 그 표현 양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건 한국 드라마가 아니라 그 롱베케이션이거든요. 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전유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게 국가 민족 단위의 역사가 스케일 큰 파친코로 딱 가가지고 우리가 그 약간 어느 정도 요점 정리만 된 이야기와 요점 정리만 된 정서와 요점 정리만 된 문화들을 학습한 외국에서 자란 한국계 연출자나 작가가 그걸 갖다가 일종의 그 코드화 시켜가지고 이제 작품 안에 하나씩 이제 그 배치를 해놓으니까 되게 계산해서 정교하게 배치를 해놓으니까 이게 같은 건데 낯설어. 같은 건데 낯설어. 그래서 여전히 문화라는 게 마치 우리가 대단한 걸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인준이라는 면에서 즉 그 상위의 권력이라는 거 차원에서 문화 권력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여전히 한국은 그냥 생산국인데 이제 주목받는 웰메이드 생산국이 되었다라는 게 사실 이 국뽕에 취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자각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산 공급지가 있는데 그중에 웰메이드인 거지.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거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나오는 얘기가 그 아까 인준에서 야, 결국 이 인준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야. 인준해주는 국가가 누구냐, 인준해주는 문화권이 누구냐 이거야. 여전히 1세계다 이거죠. 여전히 1세계고 여전히 자본이 더 거대하게 돈 우리가 2부에서 얘기할 돈 낸 사람이지 뭐. 돈 낸 사람이죠. 자본이 그리고 그 돈이 쩐주 돈이 가장 많이 돌아가는 여전히 세계에서 전 세계인이 이 나라가 망하면 안 되는 미국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느꼈냐면 제가 이민호 씨를 보다가 이건 정말 딴 얘기인데요. 60, 70년대 영국 뮤지션들도 이런 기분이었겠구나를 느낀 거예요. 옛날 제가 락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보다 보면 이제 뭐 이렇게 하는데 그들은 같은 영어권이니까 뭐 그런 거 느낌은 이렇게 들지는 않는데 왠지 영국 뮤지션들이 왜 우리 기준으로 이런 거죠. 영국에서 내가 예를 들어 영국 뮤지션이면 영국에서 키왕짱이니까 미국 몰라 이러는데 미국에 가서 이렇게 좀 어떻게 해보려다가 뭐 안 되고 돌아오고 이런 그림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아, 그렇지. 예. 특히 그 옛날 데이비 보이가 초창기 아직 막 대단한 사람 되기 전에 앤디 워홀 팩토리 말석에서 있다가 빈정상해가지고 그 왜 그 우리나라 스타들이 일본 가서 실패하고 돌아온다던가 뭐 중국 가서 실패하고 돌아온다던가 뭐 이런 네. 그 방금 말씀드린 앤디 워홀이 그 수많은 셀럽들이 다 앤디 워홀 팩토리에 모여 있다는 그러니까 앤디 워홀이란 소우주를 중심으로 도는 거 아니에요 태양을. 그러니까 앤디 워홀에 가까이 갈수록 그 사람은 초셀럽 인싸인 거잖아요. 근데 데이비 보이가 아직 미국에서 이게 누군지도 모르다 보니까 여자같이 입은 남자가 저 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저기 태양계 바뀐 거지. 본인도 끼지 못하고 앤디 월도 제가 누군지 모르고 그런 뭔가 씁쓸한 경험을 하고 영국으로 돌아갔대. 아, 암나떼어가 그래서 나온 영화인가?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어. 아, 제목이 갑자기 이해가 됐어. 암나떼어가 난 왜 암나떼어였나 되게 궁금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왜 여기서 인싸가 못 되지? 그런 거 있잖아. 그럼 우리 사실 남의 잔치 갔다가 왜 뻘쭘하게 월플라워가 되는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내가 그때 핵인싸가 아니어서 막. 그 I'm Not There's 그 앤디 워홀로 보이는 사람을 아니 다룬 밥 딜런으로 보이는. 밥 딜런으로 보이는 사람으로 그 짐작되는 네. 그 옛날 영화 토데이즈였나?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밥 딜런은 절대 안 갔을 것 같은데. 아, 그래서 I'm Not There's. 어쨌든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 느낌이 뭔가 그런 류의 얘기가 항상 많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예술가들 뭐 다큐멘터리 보면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묘하게 같은 문화권이다 하고 뭐 나를 존중하니만이 한데 결국 존중을 해주겠다, 너를 인정해주겠다, 인준해주겠다는 얘들인 거지. 그러니까 일종의 인정투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난 영원히 얘들한테 수동태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시장의 크기, 돈의 문제를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생리적으로 우리나라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생리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어쩔 수 없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수 시장이 작다 보니까 다양성을 확보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반강제적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해야만 하는 상황에 수출입국이라는 말로 그 옛날부터 그게 안 되는 순간에 우리는 농업 국가가 되는 거잖아요. 농업 그렇죠. 국가도 아니죠 이제는. 네. 쌀국까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 전에는 그렇게 해서 벼농사에 목숨을 걸고 안 되는 농사 어떻게든 지어서 이랬는데 그래서 그 생리적인 조건 하에서 그러니까 그 인정투쟁이라는 게 일종의 그 국제 단위에서 인정투쟁이 그렇게 벌어지는 건데. 네.
그게 생리적으로 꼭 우리가 쟁취해내면은 어떤 조건인 나라가 사실은 아까도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좀 특별한 상황이라는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은가. 한국은 그게 꼭 필요한 나라인 거고,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는 예를 들어 이탈리아라 쳐보자고요. 이탈리아는 물론 이제 미국에서 인정받으면 좋겠지. 예를 들어 프랑스다. 내가 장리꼬다르야. 미국에서 인정해주면 좋겠지. 근데 어쨌든 그들은 프랑스의 파리쟁이고 파리 그랑제골을 졸업하고 영화를 찍어서 그 동네에서 짱을 먹는 순간에 그들의 어떤 자존감은 충족이 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근데 그 물론 미국에서 인정받으면 아 그래 어쨌든 세계 제일 큰 나라에서 날 알아줘라고 하면 더 기분은 좋겠지만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한국에서 짱 먹는다고 해도 그래봤자 이재용도 출소하면 내내 치킨 먹는 나라에서 그 차이라는 게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것들이 좀 이게 약간 좀. 근데 이제 우리 이게 파친코는 좀 특별한 케이스가 이제 어쨌든 한국의 이야기고 한국 개들이 하긴 했지만 어쨌든 미국 상품이잖아요. 근데 이게 비슷한 맥락으로 될 수도 있고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흥미로웠던 게 이 인터뷰에서 제가 정확하게 수치로 기억하진 않는데 처음에 이거 투자를 받으려고 했을 때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도 다 제의가 있을 때 근데 넷플릭스 아니라 애플 TV에 간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오히려 예산은 좀 줄었는데 그 스텝, 그러니까 감독이라든지 스텝 주요 스텝과 배우들에 대한 그거를 넷플릭스 측에서는 좀 더 글로벌하게 요구했다고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지금 거의 다 한국계로 다 채워져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 제작 그 총괄 제작이라 그래야 되나? 그걸 네. 한 두 분이 한 명은 미국인이고 한 명은 여자분이 한국계 미국인이고 해서 그 다음에 한국계 작가를 붙여서 그 작가의 글 쓰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당장 미국 시스템상 투자가 아니라 일단 프로젝트를 굴려놓고 나중에 투자를 받은 거겠죠. 근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애플에 더 큰 자유도를 얻고 연출자도 한국계 2명을 네. 썼잖아요. 근데 그래서 재밌는 점은 이 한국계 연출자 2명의 커리어가 그다지 화려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죠. 저는 그래서 약간 두 가지 감정이 드는 게 역시 돈과 시스템은 무섭다. 왜냐 그러면은 이 연출자 2명이 한 명은 그분이 이름을 그렇게 쓴 게 한일 혼혈이라서 그런 건지 그냥 좋아해서 그런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자기가 좋아해서라고 들었어요. 코고나다라고 네. 돼 있는데 그게 오지아스지로 시나리오 작가 이름을 뒤집어서 쓰는 거죠. 노다코코. 그죠. 네. 예. 그런 식으로 약간 바꿔서 쓰는 건데 그분이 1, 2, 3부를 찍고 여기서도 어그로야. 한국인이 말이야. 일본인의 이름으로. 근데 뭐 그분은 세계인 그러니까 미국인이고 그걸 좋아하는 취향을 반영한 거니까 사실은 약간 그 스타일이 스티브 아오키 비슷하시던데. 그러니까 이게 그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그분의 그 성함의 유래가 이 영화를 존경하는 사람으로서의 코스모폴리탄적 자세인 거잖아, 사실은. 그죠. 네. 근데 이제 한국인에게 요 맥락 없으면은 그지. 음. 그렇게 그냥, 들릴 수 있죠. 내 이름 이토 히로부미오 거의 이런 느낌인 거지. 한데 뭐. 한국이면 근데 이름을 일성정으로 했어야지. 이게 1, 2, 3부를 그분이 연출하고 4, 5, 6을 저스틴 전이라는 분이 이제 했는데 연출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네. 그 눈에 띄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제 그런 거를 워낙 이렇게 저는 이걸 보다 미리 보니까. 얘기를 들어서 가지고 보면서 내가 이거를 듣지 않고 봤어도 알아챘을까 싶었는데 알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죠. 그쵸. 연출 스타일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저는 그 코고나다 그분 영화는 못 봤고 저스틴 전이라는 그게 그 파친코 때문에 아마 애플 TV에서 네. 그 전작품들을 더 올렸나 봐요. 그래서 눈에 띄어가지고 봤는데 그 사람이 저 영화를 찍었던 사람이 파친코 연출을 했다고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주변에 프로덕션에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걸 다 받쳐주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찍은 영화가 있거든요. 그 전에 똥파리 같죠. 푸른 호수라고. 그러니까 영화 자체에는 매력은 있어요. 매력은 있는데 연출적으로나 이게 따지면 조금 애매해요 영화가. 제가 똥파리라고 한 건 양익준 감독님의 그 똥파리로 그러니까 그 배우 출신 감독이 저예산 프로젝트에서 하는 그죠, 접근하는 방식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비하로 또 들을까?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를 같이 포함해서 로우한 게 있어요. 그거를 연원을 이제 좀 있어 보이게 포장을 하면 네. 카사베츠. 존 카사베츠. 그죠. 카사베츠. 존 카사베츠 그죠. 스타일. 비슷해요. 그런 네.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시작은 같은 것을 쳐다본 건 맞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포장 좋게 얘기해주면 그 에너지로 보면 비슷하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푸른 호수라는 영화를 보면 되게 거의 뭐 우리 모두 단군의 자식이야 같은 소리야. 푸른 호수라는 그 전작을 보면 되게 흥미로운 게 두 가지가 되게 흥미로워요. 뭐냐 그러면 하나는 그 영화를 필름으로 찍었어요. 예, 그래요? 요즘 다 디지털로 찍는데 필름으로 찍어서 그거를 그 디지털로 전환하는 옛날에 이제 90년대 말 2000년대 초까지 우리가 찍었던 방식으로 아마 슈퍼 16으로 찍은 것 같아요. 뭐 슈퍼 16에서 텔레시네하고 근데 이게 너무 저예산이다 보니까 저희는 아는데 그 필름이 굉장히 그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해도 스크래치가 나거나
먼지 낀 자국들이 나오는데 옛날엔 그걸 다 어떻게든 보정해서 어떻게든 메꿨죠. 근데 이 영화는 그 예산이 없었는지 아니면 그걸 일부러 컨셉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필름에 스크래치 난 거랑 매거진, 그러니까 필름 돌아가는 부분과 렌즈가 그러니까 끼는 부분에 틈 같은데 먼지가 많이 끼는데 그게 그대로 다 보여요. 일부러 한 거 아닐까요? 요즘이면? 아 근데 그거는 일부러라기엔 어떤 미학적인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걸 하다가 내가 볼 때 수습이 안 되니까 이걸 그냥 밀고 나가자라고 한 것 같아. 그냥 실패한 의도 아니에요? 에? 아니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 정도로 기술이 그 정도로 낙후됐다고? 그 프로세스를 일부러 찾아서 해야 나오는 건데 요즘에는 오히려 그 프로세스 찾는 게 더 돈이 든단 말이지. 그러니까 색 보정을 디지털 레시네 한 다음에 4K 해가지고 색 보정을 안 하고 그냥 그 상태에서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다 지울 수 있잖아. 네. 근데 지우는 것도 다 사실 시간당 돈이고. 그래서 필름 시대 마지막에는 필름으로 촬영을 하고 그걸 다시 텔레시네를 떠서 NTC 뜬다 그랬죠. 네. NTC 디지털로 색 보정을 하고 다시 키네코라고 그랬나 뭐랬지? 그게 그 필름에 네. 다시 잠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 용어로 필름을 그 영상 디지털이나 혹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에는 테이프죠.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로 옮기는 필름에서 그걸 옮기는 걸 텔레시네라 그랬고 반대로 테이프나 그런 장비에서 옷이 필름으로 다시 뜨는 거를 키네코라고 합니다. 그죠. 예, 그랬는데 어쨌든 여긴 필름으로 찍은 게 확실한 게 그 스크래치가 다 보여요. 근데 어쨌든 그건 재밌는 부분이고 뭐 왜 그랬고 어떻게 된지는 우리가 모르겠고 근데 그 로우한 느낌의 그리고 또 재밌는 점은 그 영화의 주인공이 감독이에요. 네. 원래 배우 출신이었고 배우 출신이고 그래서 그 어떤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파친코에서도 보면은 연출적으로 가장 뭐가 다르냐 그러면은 1, 2, 3부 코고나다라는 분이 찍은 거는 오지 야스지로가 보여 거기서. 실제로 코고나다 씨가 찍은 콜럼버스라는 영화가 왓챠에도 있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수입돼서 있기 때문에 다른 OTT에도 볼 수 있는데 그거 보시면은 영화가 오즈 야스지로 영화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오즈라기보다 오즈처럼 그런 느낌. 오히려 후샤후샤에 좀 더 가까운데 이제 그런 형식적인 그런 게 있어 되게 정적이고 약간 이지적인 거죠. 그 되게. 전작은 제가 못 봤는데 이제 1, 2, 3편 연출을 보면서 되게 인상적인 장면 이제 연출 스타일이 딱 읽히는 인상적인 커트들이 몇 개인데 예를 들어서 일본 이제 현대 일본 장면에서 왜 그 형님이라고 부르던 그 여자분 정은채 씨가 젊은 때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그 목사님 왔을 때 뭐 이렇게 4명을 나란히 세워놓고 왜 그 전에 솔로몬이 얘기할 때는 아이 그 위치 별로지 않아 했다가 목사님이 피아노에 올라오니까 역시 목사님이 이러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분 4명을 나란히 세워놔요. 4명이 나란히 세워놓고 그 상황을 동시에 반응하는 거 한 샷 안에서 보여주는데 그런 식의 어떤 그 시각적 전략이라는 게 이제 화면 안에서의 그 컴포지션 구성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겠다라는 시각적 전략이라는 게 코코나다 감독한테는 정확하게 있어요. 그죠. 1, 2, 3부 내내 그게 보이죠. 네, 근데 4부가 되는 순간 좀 많이 후려쳐서 얘기하면 거의 클로즈업밖에 없어. 거의 샷들이 다 클로즈업. 그것도 극단적인 클로즈업에 가까워. 클로즈업만 있고 여기서 좀 더 클로즈업이 안 그래도 더 강조해야 된다. 그러면은 오블리크에다가 무비 트랙샷으로 쭉쭉 밀어버려. 이렇게 확 밀고 들어가. 이게 너무 오블리크 설명해 주시죠. 예, 살짝 그 앵글을 좌우로 비트를 사선으로 비튼 앵글을 오블리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뭐지? 1, 2, 3부도 당연히 교차가 있었지만 교차의 호흡이 길었어요. 근데 3, 4부에는 교차에 이게 호흡이 굉장히 가파지죠. 그리고 되게 다이렉트하게 감정적으로 충돌을 시키죠. 그래서 감정에서 감정으로 바로 넘어가죠. 상황에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3부 같은 경우에 그걸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 그 배 안에서 그 가수가 사실 맥락 설명도 잘 없잖아요. 뭔가 그쵸. 이게 일본 장교들에게 사부에서 좀 당연 뭐 있나 보다라는 뉘앙스만 있고 사연 있는 있나 보다 해서 노래하다가 앞뒤 설명 아무것도 없죠. 잠깐 여기 설명하자면 선자가 일본으로 가는 배에 타고 있는 한국계 여가수가 딱 봐도 가수인데 되게 성공했는지 좋은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일본 관련된 고관대장 타이타닉 같이 큰 배에서 고관 1등석이겠죠. 그죠. 거기에서 이제 공연을 하려고 승선한 듯한 한국계 여가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고관대작 앞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에 갑자기 뭐에 받쳤는지 알 수 없지만 자살을 해요. 하기 전에 그러니까 창을 하죠. 창을 하고 그 라시아 피오피안가 그 이탈리아 그 가곡을 부르다가 갑자기 노래를 멈추더니 한국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창을 하다가 갑자기 칼로 자기 이거 다 스포라서 얘기해도 되나? 괜찮습니다. 그 칼로 자기 목을 찌르고 죽는데 왜 그러는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무 설명이 근데 이제 그것도 그런데 문제는 그 장면에 교차가 되는 장면이 그 밑에 그 배의 제 밑바닥에 있는 선자와 선자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 그러면 그 일본에 탄광 일을 하러 가는 노동자들, 조선인 노동자들이 쫙 걸려 있다가 이 험한 그 배 밑에 있다가 그 창이 아련하게 이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갑자기 그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배를 치면서 굉장히 도식적이죠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게 프로덕션 디자인과 이런 것들이 좋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울컥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머리로 따져보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찍긴 쉽지 않거든요. 그 진짜, 근데 힘은 있다. 그러니까 욕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상당히 제가 게시판에 봤을 때 정말 그거 보고 큰 감동을 얻었다라는 글도 되게 많았어요. 그건 충분히 이해하고 이게 개인적으로는 느낌이 그 저스틴 존 제가 자꾸 라이언 존이랑 헷갈려요. 그 아이돌 노래 작곡하는 라이언 존이랑 헷갈리는데 나야나 나야나 덤덤덤덤덤 네, 그렇죠? 라이언전입니다. 네, 저스틴 존이 이제 연출자. 근데 보니까 저스틴 존 이분이 좀 더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또 맞아. 야, 미안해요. 네. 내가 얘기가 할 게 많아. 얘기하세요. 푸른 옷에서 맞아. 또 하나 되게 재밌는 점이 뭐냐면 이 사람이 한국인인 것 같은데 그냥 한국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왜 느꼈냐 그러면은 그 푸른 옷의 얘기가 뭐냐 그러면 어릴 때 미국으로 입양되었는데 그 딱 좋지 못한 가정으로 입양되는 바람에 법적 근거가 사라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내용이 그렇다라는 거죠. 자기가 거기서 미국 여자를 만나고 가정을 이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별거 아닌 이유로 추방되게 생긴 거야. 미국 사람인데 자기는 한국말도 모르고 그러면서 어린 시절에 한국에 자기 아기일 때의 기억이 회상장면으로 꿈처럼 지나가는데 그게 자기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나서 자기가 키울 수 없다고 생각되니까 어떤 호수에 그 제목이 푸른 호수예요. 배를 타고 그 뗏목 같은 걸 타고 나가서 아기를 물에 빠뜨렸다가 차마 그러지 못하니까 건져내서 입양했다라는 스토리인데 어머니 김혜자? 그래 근데 갑자기 그게 그 대사에 나와요. 자기가 88년에 입양됐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회상 속 어머니가 저고리 한복 저고리를 입고 있어. 한 50년대 같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우리가 아는 사람 입장에서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내가 한국 사람스럽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어떤 그 감정이 거기에 느끼는 그 이제 반일 감정이라는 느낌보다는 그 한국인으로서의 그 뜨거운 민족적 정체성 이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그런 감정이 약간 학습됐다. 왜 브라질에 가면 모두가 삼바춤을 출 것 같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약간 그런 식의 느낌이 있어서 그게 너무 다이렉트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그 서사가 되게 풍성하잖아요. 아빠친구가 이야기가 되게 얘기 맥락도 인물도 많고 막 맥락이 풍성한데 4부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말하면 좀 이렇게 당황을 했고 나쁘게 보면 왜 이래? 했던 게 그 서사의 맥락을 다 생략하고 하이라이트만 계속 나오는 건가. 그죠 근데, 맞아. 하이라이트가 계속 이어진다는 느낌이죠. 네. 4, 5, 6, 9. 근데 1, 2, 3부는 안 그랬어요. 네. 근데 그러면은 4부가 드라마틱한 스토리라서 그랬나? 뭐 이민선을 탔고 애가 나오고 뭐 가수가 그렇게 갑자기 그런 장면에서 죽고 하니까 물론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많은데 생각해보면 1, 2, 3편은 드라마틱한 사건은 충분히 많았거든요. 근데 4부는 유난히 묘사하는 방식이 서사의 맥락을 좀 더 생략하고 어떤 감정적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치는 에너지를 갖다 너무 집중을 하니까 내가 보다가 대중 반응 좋았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워가지고 내가 놓친 내용이 있나 하고 앞뒤를 몇 번을 돌려봤어요. 여기서도 그 씬의 에너지라는 것도 저스틴 존 제가 아까 똥파리 같다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자꾸 똥파리가 비하와 같아서 그런데 영화 똥파리입니다. 똥파리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네. 똥파리 같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씬이 에너지가 있다라는 건 여러 가지인데 굳이 배우의 에너지를 활용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뜨거움 같은 씬들만을 출연한 것 같다 이거죠. 다른 에너지도 있을 텐데. 그죠. 심작컨대 아마 그 여가수도 사연이 설명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아마 근데 다 걷어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그 장면이 뭐 그냥 일제시대에 어떤 그런 거에 항거하는 사람이면은 당연히 뭐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감정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되게 과감하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감하게 드러낸 그 부분이 제가 느끼는 바로 그 글로벌한 전략이라 느꼈던 게 그 드러내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부분 중엔 제일 주된 건 그거겠죠. 그 가수의 사연이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 가수의 사연이 드러나는 오죽하면 이 여자가 거기서 창가를 부르고 뭐 몸에 그어서 자결을 하겠어. 그러면은 거기에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암살에 나올 것 같은 반일 감정이 어떤 것이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그 창가를 부름으로써 그 밑에 있는 탄광노동자 그 조선인들이 하나됨을 느끼는 거는 살리되 이 그녀가 어떤 식으로 그들에게 탄압을 당하거나 해서 이 여자의 울분이 악에 바쳤는지 모르겠는 부분들을 드러냈다라는 전략에서 아마도 능욕을 당했을 거라는 이제
어깨에 만지면서 뉘앙스는 있긴 하죠. 성적 뉘앙스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뺀다는 데서 그게 이제 글로벌적 탈색이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반일 감정에서의 그 원색적인 건 좀 빼고 그 대신 이민자로서 느끼는 그 우리가 아까 맨 처음 얘기했던 게 좋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반일 감정들을 좀 이제 원색적으로 탈색한 거죠. 전략이 사실은 K-팝 뮤직비디오 전략이 딱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각적 알기 그러니까 맥락을 생략을 해도 그냥 보면 바로 아 A는 A구나를 바로 알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그러면 그분이 나이가 그닥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요즘 사람이라서 가능한 요즘 그렇죠. 미국 사람이라서 가능한 맞아요. 왜냐하면 그 여가수의 사연만 해도 영화 한 편 나올 거라는 게 상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걸 좀 더 후려쳐서 과격하게 얘기하면은 그 반일 감정, 그러니까 반일이 아니라 일본이 얼마나 악랄하게 뭘 했는가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거긴 관심이 없고 중요한 건 여기 좋게 얘기하면 이민자 정서고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얘들이 뜨거운 무언가를 느끼는 거에 더 포커스를 주고 그 상황의 결과로서의 이 고양되는 감정.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건 거지.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게 그 시나리오를 쓴 사람은 메인 작가 한 명이라면 물론 밑에 보조 여러 같이 협업을 했겠지만 그 한국계 여성분 작가예요. 그분은 뭐 영화 PD도 하셨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도저히 같은 시나리오의 흐름이라고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볼 때 4, 5, 6부를 찍으면서 시나리오 흐름은 따라가되 뭐 그 나중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게 찍어 놓은 거예요. 이미 그렇게 교차를 다 염두에 두고 찍지 않았으면 찍어 놓고 날린 것도 아니고 안 찍었을 거야. 아마. 시나리오 있었다고 치더라도.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사실은 이제 그 장면, 그 시퀀스, 그 창가 부르다가 자살하는 요 시퀀스 앞뒤로 이제 밑에 그 하층민들 있는 것까지 하면 좀 심하게 2000년대 초반에 조성모 씨 뮤직비디오로 그대로 갖다 써도 그죠, 뭐, 하나도 안 이상할 것 같은. 그죠. 아무 맥락은 없지만 그렇겠거니 하고 보는 거. 뭔 상황인지는 한국인이라면 보는 순간 다 알아. 저거는 굳이 설명할 필요 없어라는 그런 게 있지. 그래가지고 오늘 지금 7부를 했을 텐데 저는 못 봤거든요. 혹시 네, 제가 보고 왔는데. 그 7부가 다시 코고나다 감독이고 8부가 다시 저스틴전으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7부가 이게 되게 7부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뭐 스케일적으로는 제일 엑기스 부분인 거예요. 왜냐면 한수의 과거가 나와요. 이 사람이 왜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기업가가 됐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관동대지진이랑 엮이면서 관동대지진 나오고 스케일이 큽니다. 그 부분이 원작이 없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요? 네. 한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그래서 당연히 순진하고 뭐 꿈 많고 재능 있는 청년이었는데 뭐 이런 거죠. 근데 관동대지진 우리 알고 있는 조선인 학살부터 시작해 조선인 우물에 독탔다 그런 얘기가 다 섞이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도 일본인과 조선인이 서로 협력하고 누군가는 쫓아오는 일본인도 있지만 도와주는 일본인도 있고 뭐 이런 건데 이게 워낙 블록버스터 말만 더 스케일이 크잖아요. 그걸 특히나 그걸 60분 안에 지금 말씀드린 뭐 외부인의 시선들이 한국인은 뭐 이랬다면서 시선이 서서히 바뀌어가는 것, 일본인 나를 협력 이런 것들을 다 담아야 되니까 거기다가 이제 거기에 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미국 사람도 나오지, 일본인 나오지, 한국 사람도 한국인 부자 나오지 이러다 보니까 이게 또 돈이 없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말씀드렸어요. 돈은 얼마 없고 넣어야 될 건 많고 스케일은 엄청 커서 얘기가 막 왔다 갔다 막 위아래 떨어지는 얘기가 많아. 급락하는 얘기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그걸 50분에 다 담아. 그런데 연출자가 다국어를 할 수 있지 않는 한 이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찍었을 때 뭐가 나옵니까? 서프라이즈. 그렇습니다. 재현 드라마. 서프라이즈 같은. 내가 되게 보다가 약간 되게 당황했어요, 진짜. 이게 꼭 이분의 뭐 역량의 문제라고 할 수 없는 게. 그건 역량이라고 하기는 없는데요. 봉준호 감독 그 설국열차 봐도 그렇죠. 몇몇 씬들 솔직히 말하면 꽤 많은 씬이 서프라이즈처럼 보여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는 제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한 거는 박찬욱 감독의 스토커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서도 한 미묘한 몇 아슬아슬한 게 있죠. 아슬아슬한 게 있어요 거기에 스토커가. 근데 여기가 진짜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진짜로 얘기 담아야 될 것도 많고 스케일도 너무 큰데 아직 못 봐가지고 궁금하긴 하네요. 돈이 없다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 얘네가 기준으로 딱 담아놓은 제작비라는 그 한계 안에서 헤쳐나가야 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야. 사실은 그 이전 이제 언어 얘기도 한번 해야 되는데. 네. 이 다국어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일본어도 그냥 일본어가 아니라 오사카 사투리, 도쿄 사투리라고도 해도 되죠. 한국말도 서울말, 부산말, 부산 사투리. 7부에서는 오히려 이민호 씨와 이민호 아버지로 나오는 정우인 씨가 아버지로 나오는데 둘이서 되게 진한 제주도 사투리로 말씀하세요. 자막으로도 제주도 사투리 그대로 얘기해 주다 보니까 읽다가 내가 무슨 말인지 잘 몰라. 한수가 고씨지. 네. 그럼 제주도. 그러니까 원작에도 제주도 출신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진한 제주도.
일본 사투리와 여러 개 섞이고 미국 사람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미국인들의 또 대사가 섞이니까 네. 이건 내가 보기 연출자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러니까 스케일이에요. 듣다 보니 언어 쪽으로 따지면 내가 연출했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다 가능한데 이러면서 이게 사실은 이 드라마에서 사실 그 배우들의 인토네이션과 네. 대사를 치는 방식에 대한 연출 이 부분이 사실은 이 드라마 연출가 입장에서 볼 때 네. 연출가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어떤 미학적 전략으로 볼 음. 때 되게 핵심인 것 같거든요. 이 언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사실은 이런 종류의 영화라는 건 사실 미국으로 가면 어제 가장 글로벌한 영화를 찍는다면 미국으로 가면 아예 그냥 다 그냥 영국식 영화면 사극 그 러시아 배경일 땐 러시아식 액센트를 써버리고 뭐 이러면 그냥 대충 그렇다 치고 넘어. 근데 다 영어잖아. 그 원래 쉽게 찍을 때 영어로 해버리잖아. 에너미 앳더 게이트 러시아인데 다 영어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런 시도가 있었나? 난 너무 궁금해. 그게 이 작품의 되게 중요한 지점도 하나였어요. 네. 그래서 인터뷰를 제가 다 봤는데 멀티링구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 세계 그게 한 작품에서 계속 번복적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헐리우드에서 흔하지 않은 시도다 보니까 네. 투자 받을 때 이거가 난점이 되게 컸대. 그러니까. 다들 의아했던 거지 가능하냐를 두고. 그러니까 시도 자체는 굉장히 모험적이었고 나름 어떤 부분에서 잘하고 있지만 벽은 분명히 있다. 어쩔 수 없는. 뭐 아마 그런 얘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게 네이티브 언어를 갖고 네이티브 작품을 연출을 할 때는 단순히 의미 전달이나 이런 게 아니라 대사를 주고받음으로써 생기는 무드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홍상수 감독 영화를 한국인만이 감상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죠. 난 프랑스 사람들 그거 뭐 보고 상 맨날 주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잘 이해를 못 하겠어. 그 에릭 로메르 영화도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에릭 로메르 위대하다고 하지만 불어에 대한 네이티브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대충 짐작컨대 에릭 로메르와 홍상수와 우디 알렌이 비슷한 감성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 와닿진 않는단 말이에요. 홍상수 감독님이 주는 것만큼의 그런 어떤 그 뉘앙스. 에릭 로메르 감독 영화 중에 몇몇 것들 중에 이제 서사가 강한 몇 개는 재밌게 보는데 그죠. 대부분의 것들은 뭔 소리 하는 거야 싶은 그렇게 흘러가는 게 있죠. 그죠. 사기의 시리즈 같은 거 보면은 아니 뭐 아는 사람 집에 가서 그냥 얘기하다 술 먹다 뭔가 약간 소외감을 느낀 것 같은데 정확히 캐치가 안 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홍상수 감독 영화도 내가 볼 때 그 말이 그 영화의 대부분인데 그걸 모르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재밌을까라는 사실 네. 좀 궁금증이 드는 거죠. 저는 오히려 그거 그냥 에릭 로메르 닮아서 너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케이팝 하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상 주는 게 아닐까. 굳이 프랑스 사람들만 그러잖아요. 아니, 물론 그러니까. 이제 언어가 낯설면 형식이 더 눈에 잘 들어오니까 형식미에서 주는 건 분명히 있을 거는 같은데 근데 어쨌든 한국인만 느끼고 공감하고 향유할 수 있는 어떤 지점들이 분명히 그죠. 어쩔 수 없단 말이지. 그러면은 그 부분은 그런 종류의 이제 연출자로서 그런 것도 욕심이 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시도를 한다는 건 파친코는 애초에 그 부분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어떤 뎁스는 포기한 거야 이미 그 시점에. 그죠, 맞죠. 그러면은 반대쪽으로 이제 외향 쪽으로 밖으로 나오는 뎁스를 쌓아야만 하는 게 이제 연출자한테 주어진 과제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감독님들이 나름 똑똑하게 한 게 굳이 유창하게 말하는 걸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를 아예 그냥 그 드라마의 톤앤매너로 그냥 바꿔 시작을 하잖아요. 딱 그렇게. 근데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거 어설프게 했다는 욕은 정말 듣기 싫어서 되게 노력 많이 했다는 티도 또 나죠. 그래서 무드를 어느 정도 뭉개고 가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중심 잡아주는 좋은 배우들이 몇 명이 있죠. 배우들이 네. 오히려 진짜 잘 그 톤앤 매너를 솔직히 되게 뜨는 부분인데 그걸 잘 누르더라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유일하게는 아니지만 바이링구얼이 아닌 주요 등장인물 중에 바이링구얼이 아닌 이민호 씨 연기할 때가 오히려 약간 왜냐면 한국인으로서 한국적 연기를 하다 보니까 아슬아슬한 게 좀 있고 그 오히려 누구야 그 우리 지금 엄청나게 또 선장 김민아 씨라던가 네. 뭐 윤여정 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사실 윤여정 씨 그 미나리도 그렇고 윤여정 선생님 원래 연기력에 비해서 사실은 좀 그냥 그 작품만 보면 아쉬운데 그런 이미지가 잘 사실 더 어울리는 게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는 한데 뭐라 해야 되지? 그 안으로 들어가는 뎁스, 이 어떤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함으로써 안으로 들어가는 뎁스가 없는 상태에서 연기를 하다 보니까 그 오히려 장점이 안 사는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사실은 조금 이게. 근데 문제는 영어도 되고 일본어도 어느 정도 되면서 외국어 연기를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소화할 수 있는 나이가 있는 배우가 워낙 희귀하다 보니까. 게다가 그 연출자랑 얘기했을 때 그런 국제적 감각. 그렇죠. 말이 통한다. 외국 연출자와 얘기했을 때 어떤 그런 감각이 언어적 감각이란 건 확실히 중요하니까 연기력의 문제 뭐 이런 이전의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그거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 파친코 작품에서 가장 이 모든 걸 통틀어 가지고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 가장 큰 매력이 뭐냐를 굳이 하나만 꽂으라면은 김민아 씨인 것 같아.
선자요. 아, 김민아 씨 올해 대단합니다. 발견이죠, 그분은 네. 진짜. 네. 저 솔직히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어요. 김태리 씨랑 천우 씨가 등장했을 때 그 반짝반짝하는 거 있잖아요. 네. 아니 이런 뭐야? 약간 이거를 그분이 눈에 약간 열정이 있어요. 이게 거기다가 연기력이 연기하는 걸 보고 있으면 연기 한 30년 한 사람 같아 진짜. 그리고 평소 표정도 보니까 약간 꿈꾸는 듯한 얼굴이 눈빛 좀 있는 게 약간 이정현 씨 꽃잎 나왔을 때 그치 약간 그런 그런 있죠. 느낌이 좀 있으니까 저 왜냐 오프닝에서 춤출 때 느꼈어. 그 김태리 씨는 좀 더 스마트한 느낌이 있고 보통 몸짓이 아니야 그게 그 춤이. 그 김태리 씨는 저기 그 뭐야 박찬욱 감독님 영화 아가씨요. 아가씨에 등장했을 때는 이 사람 딱 보는 순간 똘똘하다라는 느낌이 이제 표정부터 딱 보이는 그 있겠었고 천우 씨 같은 경우에는 되게 특이하다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천우 씨는 사실 이런 느낌이었죠. 여성 배우 중에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옛날 전형적인 배우 조진웅 씨나 설경국 씨 같이 이게 그간에서 이렇게 여성 배우가 잡아먹으려고 딱 등장하는 배우는 잘 없는데 천우 씨 보고 그걸 느꼈죠. 이 여자 배우가 극을 먹으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자기가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막 이걸 장악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을 때 그 괴력.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이정현 씨 처음 등장했을 때처럼 약간 이분도 약간 진짜 신내려서 뭔가 하는 것 같은 느낌 조금 그죠. 있더라고요. 평소 표정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딱 핏이 맞는 것 같이 그렇게 딱 이렇게 뜨지 않고 이렇게 등장하는지. 그리고 그분이 원래 고향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 지금 대사를 다 영도 사투리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영도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경상도 언저리의 사람으로서 느끼는데 와 저게 가능하구나 싶었거든요. 저는 솔직히. 주동실님이 코스모폴리탄이야. 아 그럼요. 그게 그냥 그 사투리를 통한 연기로 하지만 솔직히 윤여정 씨보다도 훨씬 더 그 깊이가 실리잖아요. 그 사투리 속에. 그 윤여정 선생님, 그 윤여정 씨의 장점은 제가 이해하는 장점은 이분이 연기를 엄청 뭐 깊게 몰입해서 뭔가를 한다거나 테크니컬하게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모든 걸 되게 아무렇지 않게 소화를 해요. 그죠. 그 담백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액션 몸을 움직일 때 이렇게 대사를 할 때 영어로 대사라든 한국어로 대사 사투리 대사든 이것들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뭐 딕션이 엄청 좋고 뭐 이런 게 아닌데 되게 그냥 그 사람이야. 되게 자연스럽게 모든 상황이 이제 소화되는 그게 배우로서 재능이겠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장점이 전혀 다른데 사실은 굳이 따지면 김민아 씨랑 정반대 스타일의 그죠. 둘이 완전히 반대죠. 그러니까 윤여정 씨는 약간 이런 거 그 패션 디자인이나 이런 데서 그런 걸 표현할 때 effortless라고 하죠. 애써 뭐 이렇게 애쓰지 않는 거를 이제 하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윤여정 씨가 사실은 젊었을 때 김민아 씨 같았어요. 아 그렇지 젊을 때는. 예. 근데 윤여정 씨의 그 연기는 어디서 왔냐면 생활고를 겪으면서 세월에서 온. 그러니까 서울에 와서 다시 돌아오셔서 연기를 시작할 때 그때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생활고 때문에 근데 자기가 그때는 옛날 주연이었잖아. 그리고 막 그러니까 자기 또 고깝게 보는 사람도 많았대요. 어릴 때 막 상 타고 그러니까 대학도 왜 이러지 여성이 학력이 높다 보니 왜 재수 없는 여자 약간 이런 이미지도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 김수미 씨가 전원일기에 이렇게 해주시면서 여기 와서 그냥 단역이라도 해라. 그래서 전원일기에서부터 이제 커리어를 다시 쌓으신 거거든요. 그러다 이제 김수현 작가의 어떤 페르소나가 되신 거죠. 그런데 이제 다시 쌓으셨는데 거기서부터 그 말씀하신 그 담백함.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확 아까 그 천우희 같이 드러내는 그런 연기가 아니라 여기에 그냥 n분의 1로 원어브댐으로 존재해야만 되는 역이잖아요. 전원일기 모든 배우가. 그래서 농촌의 풍경이 돼야 되는 건데 그 연기를 하시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제 거기서 이제 그렇게 익숙해지신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윤여정 씨가 그러다 보니까 왜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슷한 연배 그 여배우들 예를 들어 뭐 남은희 씨라든가 김혜자 씨라든가 그분들이 보여주는 어느 순간 왜 갑자기 그 뿜어져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전 예를 들어 김혜자 씨가 한지민 씨를 흉내낼 때 나 진짜 한지민 씨 본 것 같은 그 착각에 잠깐 빠졌거든요. 진짜 유리가면에 나오는 그 뭐야 그거 이거 무대 강풍 그죠? 무대 강풍인가? 내가 난 처음에 진짜 안 믿었거든요. 김혜자 씨가 치매 걸린 그걸로 나오는데 한지민 씨를 흉내낸대. 그래서 뭐 그러기는 봤다 나도 잠깐 약간 이랬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은 안 나잖아. 근데 생각해 보면 그게 윤여정 씨가 다르게 개발해내서 자기 몸에 붙인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한여에서도 그랬고 한여에서는 솔직히 뿜을만 했거든요. 근데 한여에서조차 그분이 뿜는 방식, 그러니까 그분이 씬을 먹는 방식은 보통 일반적인 배우, 보통의 배우들이 뭐 씬을 먹는 방식과 접근 방식이 달라. 그렇죠. 오히려 약간 한 자리 그 먹으려는 애한테 그럼 얘따 먹어라 하면서 이렇게
내가 더 먹게 되는 약간 이런 느낌. 그 술류 역류가 있죠. 네. 그래서 파친코에서도 그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윤여정 씨 선자 나이 먹은 선자 자체가 뭐 멋있는 대사도 많이 던지지만 그 직접적으로 한다기보다 끌어내는 게 많은 그쵸. 게 그 쌀 얘기 나왔을 때도 처음 그 솔로몬이 집을 살려고 했던 그 집 할머니 집 가서도 쌀 얘기를 꺼내면서 그걸 무드를 끌어내고 거기서 임팩트를 주는 건 그 반대편 할머니고 그리고 육부에선가 그 김용옥 씨 옛날 같이 살았던 언니 갔을 때도 거기서 윤여정 씨는 그냥 끌어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약간 관찰자 비슷하게 보이는 거죠. 거기서 거기도 약간 뉘앙스로만 나오죠. 마치 그 공장 일이 있다 그래서 갔는데 알고 보니 그게 위안부였을 것 같아라는 어떤 뉘앙스만 살짝 나오잖아요. 그 장면에서. 그게 공장이었을지 그러니까 정신대로서 공장에 가서 정말 일한 건지 아니면 정말 위안부로 사기당해서 간 건지 알 수 없는. 하지만 그 다른 그 두 명이 같이 살았던 여자 중에 한 명은 돌아와서 자살하고 이런 정황을 봤을 때는 그걸 거라고 우리는 거의 확신을 하죠. 근데 미국 사람들이 그걸 알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부분에서도 김용옥 씨가 요즘 다 나오시잖아요. 김용옥 씨. 근데 거기서도 김용옥 씨가 그 담담하게 나오는 그 이렇게 햇살 비치는 아파트 낡은 아파트의 그 정서에서 그걸 뿜어내는 건 김용옥 씨란 말이에요. 사실 윤여정 씨는 울면서 그걸 이제 끌어내는 역할이고 그런 식으로 그걸 관통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윤여정 씨의 그 연기가 사실은 맞는 건 거죠. 좋은 거기서 앙상블을 이루어내는 그러죠. 거죠. 막 뿜어내는 게 뭐냐. 그럼 그 세월을 다 거쳐온 사람이 계속 매 시대마다 그걸 뿜어내는 것도 힘들잖아, 솔직히. 근데 그 김민아 씨 어린 선자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되게 우리가 에너지를 느낀다고 하지만 과하게 이 역할 이상의 에너지를 뿜어내지 않아요. 전 그게 정말 놀라웠거든요. 정말 잘하더라고. 그 역할을 정말 딱 우리가 원하면 51.6% 에너지를 원한다고 하면 딱 51.61이나 51.59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그 절묘하게 영화 연기를 하는데 저 너무 놀랐어요 진짜로. 정치적 발언입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굳이 생각을 하려면 근데 어쨌든 그분은 앞으로 많은 작품에서 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할지도 이미 이제 신성으로 이미 눈도장을 제대로 찍어서. 왜냐면 제가 저도 동의하는 게 그 어머니 연기가 그분이 진짜 연기를 굉장히 이게 이모셔널한 연기를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이제 한국 이거 되게 잘하셔요. 네. 네. 근데 이제 뜨겁고 감정적인 연기를 하시는 분들 옆에서 연기를 앙상블을 제대로 그러니까 그 호흡 같이 그 흔히 말하는 웨이브를 못하면 파도를 못하면. 그 사람 혼자 그 씬 다 먹고 나머지가 병풍되거나 아니면 맞추려다가 같은 에너지에 부딪히기만 해가지고 둘이서 막 씬을 막 망쳐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앙상블이 안 돼서. 근데 그러니까 그게 신기했던 거예요. 둘이 모녀로 나올 때. 그러니까. 배우의 에너지도 좋고 이제 연출자가 잘 잡기도 했을 거고 아마도. 네. 근데 뭐 짐작컨대 이거는 배우가 못하면 그거는 연출자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렇게 안 돼요. 그죠. 네. 그게 그분은 또 영어도 되고 하니까 이게 아마 앞으로 한국보다 근데 이제 어쨌든 한국인으로서 외국에서 맡을 수 있는 작품의 개수가 많진 않을 거니까 아마 오가면서 하시겠죠. 그 오징어 게임 덕분에 그 정호영 씨, 거기도 뭐 위켄드 뮤직비디오에 나오고 지금 미국에서 뭐 드라마 이런 거 캐스팅되고 그분도 영어를 하긴 하지만 김민아 씨 하는 거에 비해서는 막 연기를 영어로 이렇게 수월하게 할 만큼의 실력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김민아 씨 인터뷰를 봐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그렇죠. 한국보다 오히려 외국에 더 잘 팔릴 수 있고 한국의 이제 그 키 세일 뭐라 그래야 되지? 한국의 문화 상품을 파는 어떤 키 포인트, 셀링 포인트의 역할을 할 정도가 되지 않을까? 수출 전략? 수출 전략. 전략 사업. 근데 진짜 대단했습니다. 진짜 뭐랄까? 그래요. 얼굴의 그 모양새도 뭐랄까? 우리가 너무 화려한 미인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참 잘 어울릴 것 같은 이 표현이, 맞는 얼굴이야. 이 표현이 웃긴데 거기에 이제 그 역할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못생겼는데 너무 이쁘고 그리고 너무 한국 사람 같은데 너무 코스모폴리탄 같아. 저는 이제 그렇게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가면 얼굴이 그런 탈이 좋다. 그렇죠. 근데 그 말 안 쓰려고 지금 우회를 했는데 어쨌든 그렇다. 그 작품에서 역할상 이제 되게 수수하고 험하게 사는 거다 보니까 이제 분장도 그렇고 그래서 얼핏 보면은 진짜 막 억세게 사는 못생긴 여자 같은데 딱 카메라 앵글 들어가는 순간 너무 이쁘고 그 반짝한 데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하여튼 뭐 개인적인 그게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작품 속에서 항상 제일 눈에 띄는 게 그분이다 보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일 눈에 띄고 제일 빛이 나고 있죠 지금. 근데 사실 그분이 증명하는 왜냐면 제가 아까 말한 특히 그 부산에서 살 때 어머니랑 같이 나온 씬들은 그 어머니가 배우가 잘못 폭주를 하거나 혹은 김민아 씨가 잘못 폭주를 하거나 하여간 뭐가 아다리가 한 번 안 맞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한국 드라마 샷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연출자가 잘한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거기를 잘 타면서 이렇게 거의 끌고 가는 거 그런 거 대단하고 굉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잠깐 하나만 더 첨언하자면 4, 5, 6부에서 약간 교차가 잦아지고 이러면서 좀 약간 계속 붕 떠 있다는 느낌이 조금 들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김민아 씨 나오는 어린 선자 부분 나올 때는 집중이 확 되지. 집중을 해요. 거기서 그 흐름을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그 과거 시대 남편 분도 그렇고 말투나 이런 것도 그렇고 그 나오는 형님 부부도 그렇고 뭔가 약간 이 연출상에 아슬아슬하죠. 약간 떠 있는데 네. 그 선자가 그리고 특히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마다 이게 그라운드로 착륙을 스무스하게 계속 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정은채 씨랑 있는 장면들은 좋아요. 정은채 씨 캐릭터도 좋고, 근데 그 남편이나 그 저기 누구야? 아주버님. 이게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그분들이 일본에서 이제 하는 어떤 약간 정확하게 독립운동도 아니고 약간 좌파 운동처럼 보이는 뉘앙스의 계급 문제에 가까운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 단어나 번역이 아마 영어 대본을 이렇게 그 한국어로 뒤집으면서 뭐 이렇게 좀 어색해진 표현들이 있는데 그게 아마 그거를 몸의 윤곽. 근데 나는 오히려 그거가 더 전 제가 요즘에 그 우리 문학 컨텐츠를 하려고 문학 작품을 근대 문학을 읽다 보니까 약간 느낌이 저는 오히려 그게 되게 리얼하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지. 왜 그 단순히 그 표현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는 말이라든가 태도라든가 그리고 갑자기 되게 딥한 그 어떤 설명으로 쭉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 왜 모든 상황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뭐 그런 와중에 왜 갑자기 그러니까 약간 급발진해서 주제를 얘기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래?라는 느낌이 안 그래도 연기도 약간 좀 붕떠 있는데. 근데 저는 몸의 윤곽 그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들은 그러니까 그 설명하는 타이밍과 고기가 좀 타이밍이 저는 급발진으로 느꼈는데 대사는 오히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겠지만 오히려 어색해서 리얼하다 느낀 게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저 교육을 덜 받은 노동자가 갑자기 의식화 교육이 된 거잖아요. 너무 선해해 주시는 거 아닌가? 너무 지금 해석에. 왜냐면 내가 근대 소설을 읽다 보면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게 이런 감각을 느꼈거든. 뭐냐면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고등교육에서의 그 의식화를 하다 보면 뭐가 있냐면 중간이 없다 보니까 그 구어체화된 게 없다 보니까 특히 일본어 번역된 쿠션을 맞아가지고 갑자기 말이 붕붕붕 그쪽으로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어체 그 직접적 단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진짜 노린 건가? 약간 난 그랬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보일 수는 있겠으나 거의 99% 확률로 그냥 영어로 써가지고 쉐이프 오브 뭐 이런 걸로 그러면 소가 뒷걸음치다 그냥 이렇게 한 거야. 어쨌든 저는 근대 소설을 읽다 보니 약간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렇게 그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쉐이프 오브 바디 뭐 이랬을까요? 아마도? 뭐 바디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피지컬이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고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한국 사람이 쓸 표현은 절대 아니죠. 그죠? 그렇게 써 있다고 하면 내가 번역가에서도 이거 한국말로 어떻게 하지? 되게 난감했을 것 같기는 해.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번역가가 이제 이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 저때 사람들은 문어체를 저렇게 툭툭 쓸 수도 있었겠지 하면서 뭐 했을 수도 있을 거는 같은데 그러니까 굳이 우리말로 하면 내가 아닌 것 같이 느껴져요. 이 정도 표현인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몸의 윤곽이 뭐 이렇게 그게 그 영미 문학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 그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지? 노래 제목도 있고 쉐이프 오브 어쩌고 그러니까 body and soul이라니까 나라는 정체성이라는 걸 표현할 때 우리는 그냥 정체성이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그 미국 그 서구권의 철학적인 방면에서 분리해서 나의 육체의 형태와 그 영혼의 형태 이런 식으로 그거를 한 아이덴티티를 표현할 때 body and soul이라는 어떤 그 문학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떤 맥락상의 표현이 있어요. 거기서 온 표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좋은 우연이었다. 오케이. 여기까지. 몸의 윤곽. 몸이라는 표현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쓰지 않고 윤곽이라는 표현도 그렇게 쓰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말로는 있어 보이지만은 그러니까 정말 근데 영어권의 정서에서 온 거를 번역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 왜냐면 제가 요즘에 이제 찾아보고 있는 관심사가 갑자기 튀어나온 근대 소설에서의 그 3인칭과 과거형 문장이 어떻게 유래됐는가가 저의 관심사다 보니까 뭐 국문학 전공하셨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어서 제가 그 시절에 그런 걸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치 잠깐만 얘기하면은 그냥 마치 그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이광수가 걸어오다 주웠다 같은 느낌으로 써 있어요. 갑자기. 근데 이제 그럴 리는 없고 그 전에 뭐 신소설의 영향도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 다 일본 유학파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한 쿠션 먹은 그 사람들이 주로 프랑스 자연주의 문학에서 영향을 받았대요. 근데 프랑스 문학을 불문으로 읽었을 리가 없잖아. 프랑스 문화권도 아닌데. 뭐 1어로 번역된 걸 봤겠지. 그러니까 1어 쿠션을 맞고 들어온 거다 보니까 그 언어의 사용세의
그 쓰임새가 대충 그런 느낌이었거든. 그래가지고 이거 놀이공간을 그랬거든요. 그게 그런 게 되게 많은 게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썼는데 콩글리시인 경우가 있는 반면에 이거 말하면서 이거 콩글리시 같은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영어 표현이랑 딱 맞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서 왔냐 그러면 그 영미 문학 같은 것들이 일본어로 번역돼서 일제시대나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근거들이 없으니까 그거를 참고 삼아서 책으로 읽거나 했던 표현이 한국에 굳어진 표현들이 많은 거야. 그런 식으로 흘러온 어떤 흐름이 있거든. 그러니까 의외로 영어 표현 중에 콩글리시라고 생각도 못한 것들이 콩글리시고 이건 말하면서도 이거는 너무 콩글리시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영어 표현이 맞는 게 있어. 어쩌면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몸의 윤곽은 난 그게 좋은 시도였으면 좋았겠다. 우연이 아니라 시도였기를. 근데 그 맥락을 실기에는 그걸 쓴 작가와 연출자들이 사실은 그 맥락까지. 너무 거기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다 그죠. 보니까 아까 같이 그 우리가 이렇게 박 박사님 얘기했듯이 깊이로 들어가지 않고 외형으로 나갔다고 했으니까 네. 사실 그 맥락으로 보면 사실 그렇게 접근하기 쉽지 않았을 건데 그래서 제 말했죠. 시도였으면 좋았겠다. 그게 뭐 근데 이제 그런 시도였다고 해도 일단은 아까 이게 원래 선자 연기 칭찬하면서 나온 얘기잖아요. 대사가 뭐고 다 떠나서 선자가 붙이는 게 많으니까 뭐 김민아 그리고 씨가. 그 몸의 윤곽도 선자 씨가 말했으면 되게 설득력 있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난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면은 장면은 없지만 선자가 저기 오사카에서 야학을 다니나? 야구에서 의식화를 해가지고 갑자기 이식된 그런 왜 조어들 진짜 사실 그 번역된 조어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서 남편한테 내 몸의 윤곽이 이러면 왠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왠지 그 어쨌든 뭐 칭찬을 그냥 정리하자면은 그 작품에서 어린 선자 김민아 씨가 똥이라고 말해도 금처럼 들릴 것 같은 그 정도의 매력을 그 뽐내고 드라마 있다. 시리즈 전체를 지금 이제 캐리하고 있죠. 네, 그렇죠. 사실은 이게 중요한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예전에도 다른 그 에피소드에서 얘기했지만 좋은 주연 배우의 미덕이죠. 뭐가 붕붕 뜰 때 배우가 빡빡 눌러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그 캐스팅을 최종으로 한 결정권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게 마지막에 김고은 씨랑 뭐 최종까지 가서 결국 마지막에서 김민아 씨가 됐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근데 어쨌든 최종 결정권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말 좋은 선택을 했고 진짜 김민아 씨한테 절해야 된다 이 작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좋은 시도였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혹시 관계자가 듣고 계시다면 이 부분의 미스테리 몸의 윤곽의 미스테리를 한 번만 풀어달라. 그 뭐지 이거 안 보신 분들이 훨씬 많은 걸 알고 있고 뭐 유튜브 같은 데서 반응 이런 거 보신 분들은 많을 텐데 이게 애플 TV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냥 일반 아이폰 쓰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처음에 하면 일주일 무료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한 달인가 무료 되지 않나? 일주일인가 짧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못 보셨으면은 8부 끝나고 일주일 해가지고 몰아보시면 금방 다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다. 일단 보는 동안 우리가 약간 안 좋게 표현한 부분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게 들인 돈이 있고 재밌게 봐줘요. 그래가지고 그냥 보는 동안 쭉 보게 되니까 한번 뭐 꼭 보시기를 추천드린다. 저는 시간가 이게 몰입도는 되게 좋아요. 그죠. 보면 그냥 쭉 봐요. 금방. 시간 가는 줄은 모르고 봤어요.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빨리 끝나지 이런 느낌이 있죠. 사실. 근데 한 50분 벌써 갔어.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라 몰입도는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한번 제가 느꼈지만 한국에는 이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시선을 이제는 좀 알아야 된다. 그 한국인으로서 자라서 배우고 자라서 한국에 오랫동안 사신 분이라면은 약간 경험 삼아라도 한번 보시는 거를 추천해요. 그러니까 네, 좋다 싫다의 문제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민아 씨의 그 우리가 아가씨를 보고 김태리 씨의 차기작은 무엇인가 너무 궁금했던 것처럼 김민아 씨가 또 다른 작품 뭘로 다가올지 너무 궁금하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애플 TV의 이 파친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파친코라 하니까 내가 하면서도 어색하다. 빠찡코. 네, 어쨌든 이것은 고유명사 파친코죠. 파친코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약간 마치 혹평을 한 것 같은데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거 아닙니다. 네, 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 영화를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둘러싼 어떤 시선 그리고 다양한 어떤 관점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뭐 늘 하듯이 얘기를 나눠갔던 것 같고요. 이제 한 편 남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7편을 오늘 아침에 보고 나오면서 이 서프라이즈에 대한 약간 충격이 있어가지고 약간 제 진짜로 충격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게 이런 서프라이즈화가 됐던 게 옛날에 왜 그 고종이 왜 커피 독살 김소연 씨 나온 그 영화 가베 뭐 있잖아요. 그 영화가 그렇거든요. 그 왜 러시아 뭐 일본 그 구한말 분위기도 그런 코스모폴리탄적 분위기다 보니까 그걸 다루는데 그 영화가 앞에가 되게 서프라이즈처럼 돼 있는데 그런 뉘앙스가 막 살면서 막 그렇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7번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네. 못 봐서. 좀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내일 애플 TV의 또 다른 컨텐츠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위크래시드라고
우리는 폭망했다라고 이게 공식 제목이죠. 네, 그러니까 국내 번역 제목. 예, 네. 국내 번역 제목이 우린 폭망했다. 요걸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수고해주신 박 박사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두둥실님, Thank you very much.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